너무 어둠인데 이거. 아무것도 안 보여. 너무 어둠인데 이거. 한창 이 어둠의 골목을 촬영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분께서 촬영을 그만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중국에는 정말 많은 시장이 존재합니다. 광저우 수산시장, 칭푸 애완동물시장, 이유 국제상무성 등 중국의 상징적인 곳들이 많죠. 하지만 이 시장들은 대외적으로 많이 알려진 시장이고 합법적인 거래가 주로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할 관상어 도매시장은 외부로 알려지지 않은 어둠의 시장입니다. 대외적으로도 정보가 없고 특히나 촬영이 금지된 곳이죠. 그래서 대외적으로 암시장이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어디냐고요? 바로 중국 안산에 위치한 산타이지 시장입니다. 이 시장의 모든 상점이 불법으로 거래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무허가와 불법적인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정보를 접수하고 중국으로 떠났습니다. 2002년도에 만들어진 이 시장은 다양한 관상어가 유통되고 있었는데요. 저희는 촬영이 허가되지 않은 이 산타이지 도매시장을 무려 2일간 촬영을 했습니다. 촬영 허가가 안 되는데 어떻게 찍었냐고요? 저와 S아쿠아 사장님 둘이 한국 대표로 세계 구피 월드컵에 초대받았고 특별히 안산 시장님께 촬영 허가를 받았습니다. 촬영을 하기로 하고 인터넷으로 이 시장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는데 정보가 전혀 없는 거예요. 8년 전에 한국분 한 분이 다녀오시긴 했는데 촬영이 금지라 구체적인 사진이나 영상은 찍지 못하셨더라고요. 이때부터 약간 무섭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찍다가 칼 맞는 거 아닌가 하고요. 하지만 제가 누구입니까? 5년차 물생활 유튜버 물보입니다. 다행히 건강하게 돌아와서 이렇게 영상을 편집하고 있고요. 볼거리가 너무 많아서 3편으로 나눠서 내보낼까 하다가 과감하게 한 편으로 압축했습니다. 오늘 영상만큼은 스킵하지 마시고 하나하나 끝까지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마 하나하나 다 처음 보시는 장면이실 거고 대본 작업만 일주일을 한 만큼 현지 업자가 아니면 절대 알 수 없는 내용만 추렸습니다. 심지어 촬영하다가 쫓겨날 뻔까지 했죠. 거기에 밀수와 불법 거래 이야기들까지 담았으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릴게요. 어디부터 갈까 하다가 일단은 가장 일반적인 샵에 들어가 봤습니다. 도매시장에서 가장 인기가 많고 대중적이라는 샵이었는데요. 특수 어종보다는 인기 많은 스테디셀러 어종들만 모아놓은 샵이더라고요. 특히 구피가 주류를 이뤘는데요. 도매상이다 보니까 상태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HB 파스텔 어항도 봤는데 이 아이는 출산도 많이 하고 늙어서 허리가 많이 휘었네요. 그리고 이 어항은 상태가 매우 안 좋아서 환수가 시급해 보였는데요. 이 정도면 이미 늦은 것 같기도 하고요. 구피들이 수면 위로 올라온 게 아마 곧 대량 몰살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도매시장의 장점은 뭐니뭐니 해도 가격이지만 퀄리티와 이런 질병의 리스크는 감수해야 합니다. 와 근데 러미노주 테트라들 사이즈 한번 보세요. 장난 아니죠. 가평 계곡에서 잡히는 돌고기들 보는 것 같네요. 그리고 나이가 상당히 많아 보이는 소드테일도 보이고요. 그 아래에는 레인보우 샤크가 보입니다. 알비노 나비비파들도 바닥에 깔렸네요. 갤럭시 울트라 S24와 크기를 비교해도 밀리지 않습니다. 이곳은 분위기도 밝고 주변 샵들에 비해 사람들이 굉장히 바글바글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굉장히 충격적인 것 중에 하나가 컬러 병아리였는데요. 저 초등학교 때 학교 앞에서 팔던 그 컬러 병아리였습니다. 옛날 추억이 떠오르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사실 이 병아리들은 인위적으로 염색약을 부어서 염색시킨 아이들입니다. 이 과정에서 독한 염색약 탓에 눈이 멀거나 죽는 병아리들도 상당하죠. 근데 놀랍게도 이 샵에서 제일 인기가 많은 게 컬러 병아리라고 합니다. 한 달에 1000마리 이상이 팔린다고 하네요. 주로 놀이공원과 축제 현장 등에서 매입을 해간다고 합니다. 사실 이 녀석들은 알을 낳지 못하는 수컷 병아리인데 수컷 병아리들은 대부분 태어나자마자 도살되거나 이렇게 판매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 곁에 오래 있지는 못했지만 우리들의 첫 반려동물이었던 병아리. 괜히 가슴이 뭉클해지네요. 우리 초등학교 때 이렇게 팔았잖아. 그 외에도 철장 안에 갇힌 앵무새들과 쥐들도 보입니다.
살아가기에는 너무나 열악한 환경이지만 회전이 빠르기 때문에 금방금방 소매상으로 나간다고 하시네요. 근데 매장 앞에 죽은 병아리들을 아이스박스에 그냥 쌓아두는 거는 아직도 충격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다양한 물고기 도매상들도 들어가 봤는데요. 와, 이 빨간 광경은 정말 중국에서만 볼 수 있는 그런 광경이잖아요. 중국에 왔으니 이걸 안 보고 넘어갈 수가 없죠. 일단 몸짱 소림사 사장님 한번 인사드리고요. 참고로 이 가게는 20년이 넘은 가게인데요. 낡았지만 전통이 묻어나는 가게 같지 않나요? 구라미들이 붉은 조명 아래 있는 이 장면은 다시 봐도 명장면이네요. 구라미뿐만 아니라 오스카도 과밀이었고요. 비파들 유리에 달라붙은 거 보세요. 거의 좀비인데요. 대부분 어종들이 빨간 조명 아래 공포 영화를 찍고 있었습니다. 투박하게 바구니에 여과솜을 넣어서 물리적 여과를 하고 있네요. 혹시 양말 필터 같은 것들 근데 특이한 게 어항 제일 아래에 여과제들을 넣고 썸프 여과 방식으로 나머지 어항들을 순환시키더라고요. 그런데 저 정도 여과제로 이 많은 물고기들을 커버한다는 게 진짜 중국은 미스터리로 가득한 나라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렇게 과밀로 넣어도 괜찮은가 궁금하시죠? 이것도 업자의 입장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어항에 물고기를 과밀하게 넣는 이유는 도매는 회전율이 생명인데 도매시장은 장기간 사육이 아닌 빠른 유통이 목적입니다. 3일에서 5일 안에만 팔리면 된다는 마인드고요. 생존보다는 운송, 효율, 공간 절약, 원가 절감이 훨씬 더 중요하죠. 쉽게 말해 사육이 아니라 일시적 저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대부분 12시간에서 48시간 이내에 판매가 완료되죠. 그때까지만 버티면 되는 시스템인 겁니다. 그리고 에어레이션을 과도하게 해주고 다양한 약품, 예를 들면 메틸렌블루, 옥시테트라 사이클린, 소금 등으로 컨디션을 끌어올립니다. 가격 구조 또한 한몫하는데요. 열대어 도매는 일부가 죽어도 정상 손실로 감안되는 가격 구조입니다. 즉 구피 100마리 중 30마리가 죽어도 이건 이미 가격에 반영이 되어 있는 겁니다. 살아남은 개체만 실질 상품이라는 마인드인 겁니다. 물고기를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분들 입장에서는 비정상이지만 유통업계 기준에선 합리적인 유통구조인 겁니다. 조금은 잔인하지만 이것이 생업인 이들에겐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이곳은 도매상들이 밀집한 곳이다 보니 사람들한테 이쁘게 보이기 위해서 진열을 해놨다기보다는 그냥 업자들한테 어필을 하기 위한 혹은 조금 더 업무를 편하게 하기 위한 진열이 많았는데요. 제일 충격적이었던 부분이 바로 이 우파루파 판매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우파루파는 냉수종이잖아요. 이날은 에스아쿠아 사장님이 더위를 먹어서 입맛이 없을 정도로 날씨가 더웠는데 냉수종을 밖에다가 내놓고 이렇게 과밀로 둔다는 거 진짜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것도 그냥 아이스박스에 놨더라고요. 근데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중국에서는 일어납니다. 이쯤에서 가격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도매로 여러 마리 구매하면 마리당 3,000원도 안 되게 구매가 가능하다고 하네요. 이번에는 2주에 한 번만 오픈한다는 어둠의 마켓에 들어가 봤습니다. 뭐야? 들어가자마자 너무 깜깜해서 놀랐는데요. 아주 어두운 분위기에서 거래를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이 마켓 자체가 불법은 아니고 2주에 한 번씩 각 농장의 주인들이 자신들의 물고기를 데리고 나와 아주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곳이라고 하는데요. 이제는 많이들 익숙해진 봉다리 판매를 하시더라고요. 이건 잉어인데 쇼파이네. 이 녀석은 쇼바디 버플코 같은데 시작부터 한 마리가 죽어있네요. 심지어 이쁘게 병에 담아서 구피를 분양도 하시더라고요. 이런 건 조금 새롭네요. 컬러 새우도 봉다리에 분양하고 먹이용 새우도 봉다리에 분양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봉다리 안에 구피들을 과밀로 분양하고 계셨는데 싼 거는 한 봉지에 6,000원에서 7,000원 정도 했습니다. 마리당 거의 200원꼴로 팔더라고요. 심지어 준성어들도 이렇게 분양하고 계셔서 좀 놀랐습니다. 근데 이 봉지의 구피들은 거의 다 폐사해버렸네요. 안타깝습니다. 수초 상태도 아주 좋았고 분위기도 굉장히 화기애애했습니다. 이 수초도 재미있는 밀수 이야기가 있는데 뒤에 수초 파트에서 말씀드릴게요. 근데 왜 굳이 이렇게 어둡게 하고 판매하나 궁금해 하실 텐데요. 이렇게 어둡게 하고 팔아야 조명에 비친 물고기가 아름답게 보여서 조금 더 많은 구매를 이끌어낸다고 합니다. 야시장 분위기 물씬 나고 좋죠. 암막을 치고 장사해서 다른 의미로 암시장이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일부는 현금으로만 거래가 가능한 곳들도 있어서 불법적인 탈세라는 의견도 있고 이 부분 말고도 불법적인 이야기는 역시나 영상 뒤에 가서 해드릴게요. 그리고 조금 열악해 보이지만 상인들이 쉴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구경해보나? 근데 우리끼리만 이렇게 카메라 들고 설치다가
그리고 거북이 도매상도 가봤는데요. 사실 좀 무서웠습니다. 다행히 허가를 받고 들어갔습니다. 사실 불법하면 밀수고 밀수하면 거북이인데요. 그 이유 중 하나가 거북이는 밀수가 쉬운 편입니다. 물도 필요가 없고 등갑 안으로 들어간 거북이를 테이프로 감아서 한국으로 들여오는 식으로 하죠. 물론 이 가게가 밀수샵이라는 말은 아니니 오해는 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와, 이 그물망에 있는 거는 한국에서는 사육이 금지된 붉은기 거북인데요. 진짜 반려동물이라기보다는 그냥 식재료로 나가는 거 아닌가 싶더라고요. 물에 담긴 수생 거북이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와, 근데 이 녀석들 딱 봐도 상태가 좋아 보이지는 않네요. 근데 솔직히 여기는 촬영이 좀 힘들었던 게 냄새가 너무 많이 났습니다. 배설물 관리가 전혀 안 되는 것 같아서 어떻게 장사를 하나 싶더라고요. 그 와중에 표정 하나 안 변하고 일하시는 게 정말 대단해 보이시더라고요. 이 안산이라는 지역은 원래 철강 도시였으나 우리나라의 구피천처럼 철강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가 1년 365일 따뜻한 물온도를 유지해 주어 중국 전체 구피 공급량의 약 70%까지 생산을 하게 된 특이한 도시입니다. 그리고 이제 밖으로 나와 본격적인 시장을 촬영해보려고 했는데 어두운 구석에서 장사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니 이거야말로 진짜 찐 암시장이다 생각하고 가봤습니다. 나 혼자 왔으면 절대 안 들어가. 여기 약간 썸네일 각인데 여기 약간. 네, 썸네일로 썼고요. 이곳에는 잉어와 각종 생물들을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정식적인 가게가 아니라서 월세가 훨씬 싸기 때문에 이곳에서 판매를 하신다고 하는데 그만큼 어둡다 보니까 장사는 잘 안 된다고 합니다. 이 시장 안에도 보이지 않는 계급이 존재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좀 이상했습니다. 불이라도 좀 켜주지. 잉어들이 산소 엄청 먹는 애들인데 이렇게 좁은 데서 이렇게 가밀려 괜찮나? 아무리 고압산소로 넣었다고 해도 물보다 고기가 더 많아. 약간 저런 거는. 장모 그건가 보다. 귀엽다. 설치류들도 판매하고 계시네요. 너무 어둠인데 이거. 안 보여. 너무 어둠인데 이거. 한창 이 어둠의 골목을 촬영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분께서 촬영을 그만하라고 하시더라고요. 허락을 받았다고 해도 무작정 카메라를 끄라고 하셔서 당황했습니다. 이쯤 되니까 예전부터 이곳이 외부의 촬영을 금한 이유가 조금 궁금해지더라고요. 나중에 건너 몇몇 분들에게 들었는데 중국은 생각보다 허가 없이 동물업을 하는 분들이 많고 외부에 알려지면 안 되는 거래도 있으며 시장의 축약 노하우나 가격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꺼리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한참을 대기하고 또 대기했는데 저녁 8시 넘어서 다시 찍으라고 하더라고요. 손님들 가고 그때 찍으라는 건가? 하고 일단 철수했습니다. 구피 대회를 촬영하다가 저녁 때 다시 왔더니 보시는 것처럼 다들 문을 닫았더라고요. 안에 불은 켜져 있는데 사람은 없고 물고기만 있어요. 이런 수면등 같은 거 이런 거 좀 등을 그래도 켜놓으시네. 지금이 이제 중국 시간으로 한 8시쯤 됐는데 아무래도 시장이다 보니까 빨리 닫는 것 같아요. 와 신기하다. 여기는 안 가봤는데 여기 불을 왜 다 켜놓고 가시는 거지? 근데 신기하다. 여기도 한번 들어가 보고 싶다. 와 대박이다. 조금 황당했지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내일을 기약하며 철수했습니다. 숙소에 와서 별다강님과 컵라면으로 저녁을 때우면서 내일은 대박 컨텐츠를 건질 수 있길 빌었습니다. 컵라면 먹는 제 친구가 불쌍해 보인다면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가 저를 또 해외로 내보냅니다. 다음날 다시 촬영 허가를 받고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둘째 날은 레이아웃된 어항들을 살펴봤는데요. 중국은 요즘 원칩으로 된 풀 RGB 조명을 활용해서 물 그림자를 내는 게 유행한다고 하더라고요. 다음 수족관은 정말 태어나서 처음 보는 형식이었습니다. 가게 안을 들어와도 되냐고 여쭤보고 나서 허락을 받고 들어왔는데 너무 멋있는 가게예요. 와 여기는 전통적인 분위기의 수족관이었는데요. 제가 예전에 홍콩에 갔을 때 몇백 년 전 최초의 금붕어들과 당시의 어항, 축양장들을 찍은 적이 있는데 정확히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안방에 옷장이나 가구 같은 모습 아닌가요? 중국의 전통 축양장은 단순한 수조가 아니라 가구와 결합된 형태로 발전했고 실내 장식과 조화를 이루며 물고기 사육을 생활의 일부로 통합하려는 문화적 표현이었다고 합니다. 단순한 사육 공간을 넘어 예술 작품으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는 거죠. 근데 정말 특이한 게 뭐냐면 축양장에 다리가 없어요. 쉽게 말해 위층의 여왕을 지탱해줄 기둥이 없다는 겁니다. 여기 시간에 기둥이 없다고? 봐봐. 기둥이 없어.
그러니까 어항 위에 또 어항을 시공하고 그 위에 또 어항을 시공한 거지. 그럼 맨 밑에 어항은 하중은 엄청 많이 받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게 된다고? 이것도 기술력이지. 이게 진짜 없는 거야? 기둥이? 그러네? 유리로 이어져 있네? 와. 이게 어떤 원리로 가능한지 모르겠네요. 혹시 아시는 분이 있다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이런 축양장은 일반 축양장보다 훨씬 비싸다고 합니다. 이곳은 대부분 대형어를 취급하고 계셨는데 이 물탱크 하나로 모든 어항을 다 커버한다고 하십니다. 그 와중에 먹이로 둔 새우는 참 싱싱해 보이네요. 이곳이 이 도매시장의 유일한 비단잉어 샵인데요. 매장 안에는 역시나 타포린 수조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좀 특이한 게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수위가 낮더라고요. 우리가 흔히 하는 비단잉어 양식장 혹은 샵과는 많이 다르죠. 중국의 비단잉어는 더 건강한 걸까요? 분명 산소를 많이 요구하는 녀석들인데, 물론 24시간 물을 순환시키고 구매자들로 하여금 보기 편한 장점이 있는 거는 맞는데 사실 잘 이해는 안 되네요. 와, 근데 발색 보이시나요? 조명 아래임을 감안해도 이게 말이 되는 건가 싶네요. 15마리 2만원? 응. 전에 20마리 2만원. 떨인가? 그냥 한 마리당 1,000원 꼴이네. 대형어 샵들도 많았는데 이 대형어 샵은 촬영 허가가 쉽지 않더라고요. 어쨌든 몇몇 가능한 샵들을 찍어봤습니다. 이곳은 일가족이 운영하는 샵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거울 보시는 거 아닙니다. 물고기예요. 농담이고요. 근데 얘는 너무 못생겼는데요. 그리고 이 녀석은 안타깝게도 여기서 생을 마감했네요. 얘 눈이 하나 없다. 눈 없어. 그러네. 있다. 눈이 있다고? 안에 있어, 눈이. 눈동자 이렇게 움직여, 안에서. 있어. 눈 있어, 눈 있어. 그러네. 그러네, 눈이 있네. 나 눈 없는 줄 알고 불쌍하다고 생각하고 있어. 대형어 샵은 축양과 관리가 쉽지만 거래처 늘리기가 쉽지 않고 중국 정부의 규제가 심하다고 하더라고요. 이 도매시장에도 정말 많은 중대형어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아로와나가 참 많았습니다. 아로와나와 같은 대형어는 부와 행운을 상징하는 의미로 중국에서 늘 인기가 많죠. 그런데 이 아로와나도 불법의 아이콘이 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2010년대 초반 아로와나 수요가 급증하면서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의 아로와나 양식장이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이로 인해 시장에 과잉 공급이 발생하였고 이 공급의 대부분은 중국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아로와나 수입에 대해 제한적인 태도를 취했고 이에 따라 밀수 행위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도시에 있는 시장은 규제와 단속이 심하기 때문에 밀수나 불법 판매가 많지 않지만 이런 작은 규모의 시장에서는 밀수 개체나 사이테스를 등록하지 않은 개체들의 거래가 빈번하게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몇몇 촬영을 극도로 꺼리는 대형어 샵들이 있었는데 혹시 이 때문이 아닐지 조심스럽게 예상해봅니다. 심지어 타오바오나 판도더 등에서는 생태계 교란 등을 이유로 일부 대형종은 검색 자체를 제한한다고 하더라고요. 부와 행운을 가져다 준다고 알려진 아로와나가 이렇게 불법 거래를 유발하는 주요 어종이 돼서 마음이 아프네요. 행운의 물고기로 인기가 많은 플라워온도 중국 내 자체 번식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도매상에도 많은 수가 공급된다고 합니다. 심지어 숏바디로도 개량돼서 분양되더라고요. 근데 숏바디어도 크긴 크네요. 그리고 또 신기했던 것들이 뭐냐면 대형어항 제작 및 판매하는 업체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이제 대형어항 만드는 곳들이 정말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근데 이곳은 정말 많았습니다. 여러 업체들이 있었지만 중국의 대형어항들에는 몇 가지 공통적인 법칙이 있었는데요. 대부분 썸프어항이었고 시트지에 인기 있는 애니메이션 캐릭터들이 들어간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한 소나무 같은 자연적 요소를 연출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복잡하지 않게 심플한 느낌으로 이 정도만 해도 이쁠 것 같아. 그리고 대체로 이런 곳들이 쇼룸을 잘 꾸며놓으셨습니다. 최대한 어항의 아름다움을 뽐내야 하는 곳이니까요. 자리만 잘 잡으면 큰손들에게 지속적으로 물고기를 공급할 수 있어서 캐시카우 역할도 한다고 합니다. 수초도 시장에서 쉽게 볼 수 있었는데요. 상태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아주 푸릇푸릇하고 싱싱하더라고요. 이렇게 끊임없이 물을 순환시켜서 싱싱한 수초를 유지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국에서 한국으로 수초 밀수를 굉장히 많이 한다는 거 아시나요? 특히 나나나 부세의 경우
한국과 시세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고 물 없이도 들여올 수 있기 때문에 직접 핸드캐리로 밀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지금도 수족관 업계에서 이런 행위를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이 내용 담았다가 밀수하는 사장님들께 욕 많이 먹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근데 이거는 거의 관행처럼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것이기도 하고, 심지어 여행객들 사이에서도 중국에서 수초를 잘 만들어 오면 비행기 값은 뽑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니까 이미 만연하게 퍼져 있는 행위라고 할 수 있죠. 수중나무가 한국에 거의 없거든? 근데 지금 잎도 되게 이쁘게 자라네. 완전 뿌리만 잠그게 해가지고. 그러네. 하지만 여러분, 수초는 검역 대상이고 수입 시에는 정식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밀수로 간주될 수 있으니까 함부로 가지고 오시면 안 됩니다. 역시나 용품샵들도 많았는데요. 전세계 물생활용품의 절반 이상을 중국이 담당하기 때문에 웬만한 용품들은 다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과제를 마치 야채 사듯이 무게를 직접 재서 사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가격도 엄청 저렴했습니다. 에어호스 롤 있잖아. 여기서 얼마인지 알아? 한 롤에? 얼마? 막 100m 단위, 막 200m 단위 막 이런 거 있잖아. 1,700원 막 이래. 100m 단위로? 이 집은 2대째 하고 있는 도매샵인데 생물봉투를 주로 판매하시더라고요. 야, 생물봉투 파는 곳은 또 처음 보네. 시트지, 뜰채. 좀 신기한 뜰채도 많은 게 완전 귀여운 이 초미니 뜰채도 묶어서 도매다 보니까 아무래도 하나씩은 안 팔고 이렇게 묶음으로 판매하시나 봐요. 그런데 조금 특이했던 게 각 매장별로 보면 구색이 생각보다 다양하지가 않더라고요. 여과기도 한두 종류, 기포기도 한두 종류만 해서 같은 제품을 여러 개 진열하는 식이더라고요. 이는 중국의 유통구조의 특성 때문인데요. 중국 수족관 용품 브랜드의 대부분은 대리점 구조로 운영됩니다. 그러니까 도매상이 특정 브랜드의 지역 독점권이나 우선 공급권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브랜드를 조금씩 들어오는 게 아니라 소수 브랜드만 딱 집중해서 파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왜 좋냐면 그렇게 하면 창고 관리도 쉽고 가격도 통제하기 쉽고 판촉 구성도 훨씬 간편해지거든요. 중국 수족관 시장은 브랜드를 다양하게 깔면 매출이 무조건 늘어난다는 공식이 잘 안 통하는 곳인 거죠. 오히려 한 브랜드랑 깊게 가는 게 낫다라는 게 정설입니다. 뚜껑 받는 게 반찬통처럼. 근데 보통 한국에 이제 유통되는 거리식 여과기는 여기 물 나오는 부분이 오픈돼 있잖아. 그래서 수류가 세면은 약간 굴곡지면서 이렇게 떨어지기도 하는데 여기는 아예 그냥 네모나게 작은 틈을 주니까 이걸 한번 막아줘서 들어와서 좀 소음이 좀 없을 것 같긴 하다. 역대급으로 사료 구색이 엄청 많은 데인데 사실 사장님 인상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안 들어오려고 했는데 다행히 촬영 허락을 받아서 들어왔습니다. 여기 구색이 진짜 좋은 게 뭐냐면 다 사료예요. 또 유통기한 감당이 될까 싶은데 도매상이니까 가능한 것 같아요. 매장을 우연히 방문한 사료회사 사장님께서 계속 사료를 보여주시면서 저한테 영업을 하시더라고요. 심지어 중국의 카카오톡인 위챗도 서로 교환했는데 저 한국 돌아오고도 위챗으로 계속 연락 오십니다. 저는 그냥 유튜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중국은 유튜버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해를 잘 못하시더라고요. 사장님, 저 장사꾼 아니고 그냥 유튜버예요. 시장 내에 유일한 플레코 전문샵도 있었는데요. 박스 단위로 대량 유통되는 저렴한 종과 고가에 판매되는 희귀종이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저건 236, 얘네는 333, 풀탄 264. 이 친구 이럴 때 보면 진짜 업자가 많네요. 플레코는 숨는 게 취미이기 때문에 섹시한 사장님도 플레코 주문이 들어오면 잡는데 한참이 걸리신다고 합니다. 도매시장에서 플레코는 생존력이 강하고 회전율이 빠른 아이템으로 여겨지는데요. 현재는 수입산과 국내 브리딩 개체의 경쟁 구도라고 합니다. 이 샵도 되게 특이했는데 도마뱀들을 대충 꺾은 나뭇가지들에다가 몇백 마리를 풀어놨더라고요. 어떻게 받냐 이거? 나 그냥 나뭇가지 줄 알아. 나도. 오, 뭐야? 선물로 주시는 거 아니야? 받으면 철컹한다. 오. 이분이 안으로 들어오라고 해서 들어갔는데 놀랍게도 이분도 그냥 손님이었더라고요. 저 사람 주인인 줄 알았는데. 나도. 안쪽에도 역시나 신기하게 브리딩하고 계셨습니다. 잡은 거 같아, 이거? 잡은 거 같은데? 여기 100마리 있는 거 같아, 여기. 우와. 개망치 이거. 뭐지 이거 다? 무슨 도마뱀일까 이거? 와. 최근 몇 년 사이에 중국 내에서 파충류 수요가 급증하면서 도매시장도 구조화 전문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불법 거래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다고 하네요. 특히 파충류 시장은 밀수도 쉽고 추적도 어렵기 때문에 관상어 시장보다 불법 거래가 훨씬 심하다고 합니다. 여기 있는 개체는 아마도 합법이겠죠? 그리고 기니피그들도 있었는데 장모종이더라고요. 근데 애들이 너무 과밀로 눌려져 있어서 그런지 머리가 여기저기 자다 일어난 것처럼 눌려 있어서 귀여웠습니다. 저가 개체일수록 번식 환경이 좋지 않거나 유전 질환 우려가 있다고 하는데 이 녀석들도 좋은 환경에서 자란 것 같지는 않네요. 알비노. 알비노가 있어. 이거 한 마리 알비노. 진짜 알비노네? 한 마리밖에 없어.
이렇게 해서 오늘은 안산시에 있는 도매시장을 이틀간 촬영해봤는데요. 찍어놓고도 이걸 어떻게 유튜브로 풀어내야 할지 어디까지 공개해야 될지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이 시장에 법을 지키지 않는 거래들도 분명히 일어나고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비윤리적으로 보일 수 있는 사육 환경들이 있지만 그래도 결론은 이것도 사람이 사는 곳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대부분 상인들은 합법적으로 운영하며 물고기에 인생을 걸고 하루하루를 땀 흘려 진심으로 살아갑니다. 수십 년간 한자리를 지키며 가족들의 생계가 되어준 시장이죠. 이곳은 단순한 도매시장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삶의 터전이자 지역사회의 물생활 문화를 이어가는 심장 같은 곳입니다. 앞으로 더 건강하고 아름다운 물생활이 이어지길 바라며 슬기로운 물생활TV는 오늘도 그들의 이야기를 담아갑니다. 여기까지 봐주신 분들은 댓글로 물보라는 단어와 함께 영상 피드백을 남겨주세요. 두 분을 뽑아 커피 기프티콘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댓글 한 줄 한 줄 읽으며 보람됨을 느끼고 다음 영상을 제작하는 원동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물보. 쉐쉐. Our hearts beat to the city streets. We began to feel the fire. We rise like tall buildings as the chemicals they take us high. 수족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열대어 베타, 그 화려한 색과 부드러운 지느러미 너머엔 알려지지 않은 수많은 이야기들이 숨어 있습니다. 이 작은 물고기 하나에 얼마나 많은 손길과 정성이 들어가는지 확인하기 위해 태국 최대 규모 농장에 촬영 허가를 받았습니다. 생산, 분류, 출하, 급여, 분리, 청소, 종어 관리 등 현지 농장에서의 모든 과정과 이곳에서 일하는 라오스, 미얀마 노동자들의 삶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지인들한테도 공개하지 않는 노하우들, 예를 들면 물은 어디서 끌어다 쓰고 몇 톤을 환수하고 어떻게 출하하는지 등 아주 체계적인 시스템을 세세하게 담은 귀한 영상이니까 끝까지 놓치지 말고 봐주세요. 물보. 이곳에서는 30만 개의 유리병에 베타들이 한 마리씩 담겨서 키워지고 있습니다. 베타라는 물고기는 단독 사육을 해야 하는 물고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키우는 건데요. 자세한 건 뒤에서 보여드릴게요. 규칙적으로 정렬된 수만 개의 유리병이 출정하는 군인들처럼 오와 열을 맞춰 서 있는 게 장관인데요. 이 그림 자체가 너무나도 생소하고 신기하지 않나요? 낯설지만 왠지 모르게 정겹고 모든 순간이 새롭고 그렇네요. 10분이 넘어가는 영상 한 장면 한 장면이 다 이렇게 신기하고 생소하실 겁니다. 아침이 되면 가장 먼저 알테미아와 물벼룩들이 농장의 생명을 깨웁니다. 매일 새벽 같은 시간에 일어나 같은 손놀림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이들의 손은 기계처럼 빠릅니다. 빠르고 정확하게 유리병 안에 뿌려지는 먹이들, 매일같이 반복되는 움직임 속에도 사람들의 손끝엔 여전히 생명을 대하는 섬세함이 깃들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작업이 가장 중요한 작업입니다. 어느 나라든 아침밥은 소중하니까요. 보면 볼수록 신기하죠? 성체들한테는 주로 이 알테미아를 주고 좀 어린 개체들은 물벼룩을 주는데요. 지금부터 진광경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베타들이 먹을 물벼룩이 생산되는 곳인데요. 이렇게 많은 청수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정도 크기의 물벼룩 탱크만 7개에서 8개 되는데 엄청난 양의 물벼룩이 생산됩니다. 저기 빠지면 왠지 수영 잘하는 사람도 패닉에 빠질 것 같지 않나요? 여기서 건진 물벼룩들은 초록색이 아니라 의외로 붉은색인데요. 진짜 바글바글합니다. 이 물벼룩들과 아까 보신 알테미아를 일정 비율로 섞어서 성체를 먹입니다. 다음 일과는 사이즈가 좀 자란 유어들을 유리병에 넣는 작업입니다. 어려 보이는 이 친구에게 나는 한국의 유튜버다 라고 소개하니 굉장히 수줍어합니다. 역시 유튜브 모르는 나라가 없네요. 근데 한 마리씩 잘 건져내신다. 이분 달인이시네. 힘들지 않냐고 물어봤는데 노동 강도가 높지 않고 생각 없이 일할 수 있어서 나름 만족도가 높다고 하네요. 심지어 이분은 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 정도 속도라고 하니 베테랑들은 어느 정도 속도일지 궁금합니다. 밥도 주고 물고기도 넣었으니 다음 단계는 물을 갈아주는 환수입니다. 아무래도 작은 병 속에 있다 보니 물이 금세 오염됩니다. 베타의 건강을 위해 하루에서 이틀에 한 번씩은 전체 환수를 해준다고 하네요. 보통 한 명이 20개의 병을 동시에 환수하는데요. 이 많은 걸 어떻게 사람이 다 환수하나 싶지만 환수에 최적화된 호수를 활용하면 생각보다 어렵지는 않다고 하더라고요.
있어요. 저러다가 물이 넘치면 어떻게 하나 하시겠지만 물이 넘쳐야 환수가 되는 시스템입니다. 이렇게 옆에 구멍을 뚫어서 찌꺼기와 물이 빠져나가게 하거든요. 그리고 물은 지하수, 농업용수, 수돗물 다 사용하고 있는데 물세는 생각보다 많이 안 나오고 펌프를 물을 끌어올리기 때문에 오히려 전기세가 더 많이 나온다고 하네요. 그리고 놀랍게도 이곳의 하루 환수량은 500톤 이상이라고 합니다. 근데 되게 웃긴 게 환수한 자리만 물에 젖어서 구분이 다 되더라고요. 우리도 여름에 반팔 입으면 겨드랑이에 땀 자국 나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랄까? 재미있어 보여서 저도 해봤는데 이거를 계속하라고 하면 1시간도 못 할 것 같은데요. 생각보다 목이랑 어깨가 많이 아픕니다. 근데 확실히 물이 넘쳐도 상관없고 단순 업무라 딴 생각하면서 하기에는 좋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곳을 어떻게 촬영하게 됐는지 말씀을 드리면 제가 태국에 다른 거 촬영하러 왔다가 우연히 한국인 베타 에이전시 분을 만나서 급하게 촬영을 하게 됐는데요. 계획된 촬영은 아니었지만 너무나도 알차게 준비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분이 거의 국내 베타 업계에서는 탑 클래스이시던데 이분께 베타 도매 받으실 사장님들은 제가 고정 댓글로 링크 남겨드릴게요. 감사해서 이런 거라도 좀 홍보해드리고 싶네요. 이게 안 깨지는 게 신기해요. 이게 유리거든요. 다 이게 유리여가지고 조금 조심해서 걸어야 돼요. 이게 발목 삐겠어 잘못하다가. 이곳은 베타 유어들이 자라나는 곳입니다. 아까 초반에 유리병에 유어 넣는 작업이 있었잖아요. 그 유어들이 여기에서 온 겁니다. 아직 선별이 되지 않았음에도 너무 이쁜 베타들입니다. 베타 매니아분들이 많이들 이렇게 키우고 싶어 하시던데 이거 보시면서 대리만족이라도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집에서 이렇게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이잖아요. 물속 모습도 궁금하고 해서 고프로도 넣어봤는데 이게 먹이인 줄 알고 모여들더라고요. 마치 은하수가 쏟아지는 것 같은 느낌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유리병에서 어느 정도 자란 베타들은 롱테일의 경우 10주에서 12주, 쇼테일의 경우 14주에서 16주가 되면 출하가 됩니다. 라인별로 어령이 표기되어 있기 때문에 출하해야 할 아이들을 쉽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곳에 도착한 베타들은 암수 부분과 퀄리티, 색깔에 따라 분류가 됩니다. 이 역시 사람이 하나씩 진행해야 하는데요. 눈도 아프고 손목도 아프고 목도 아플 것 같지 않나요? 그리고 무엇보다 너무 헷갈릴 것 같아요. 그럼에도 실수가 거의 없다고 하시네요. 인간 로봇 같은 느낌입니다. 분류된 베타들은 한 마리씩 작은 베타통에 담겨지는데요. 저 투명한 통에 분류되는 아이들이 수컷이고 불투명한 통에 분류되는 아이들이 암컷입니다. 분류 작업이 끝나면 아이스박스에 담기고 뒷정리는 짬밥이 얼마 안 되는 막내가 합니다. 이런 건 전 세계 어디서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너무 과정만 보여드린 것 같아서 잠깐 짬을 내서 이쁜 베타도 몇 마리 보여드릴게요. 이 베타들은 이제 곧 한국으로 수출되는 셀렉 베타인데요. 셀렉 베타라 그런지 굉장히 이쁘네요. 이곳에서 생산되는 모든 베타가 이렇게 생긴 건 아니지만 꼼꼼히 고르면 이런 이쁜 베타들도 건질 수가 있습니다. 가림막으로 가려놓은 이 바가지 속에서는 베타들이 짝짓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가려놨냐고요? 여러분들도 그 불 끄고... 아무튼 이렇게 메이팅을 하면 치어가 태어나는데요. 육안으로 보이지 않을 정도로 정말 작습니다. 이 녀석들이 조금 자라면 이제 동그란 치어 탱크로 가는 거죠. 이분들은 치어 탱크를 전문적으로 청소하시는 분들인데요. 여기서 핵심은 치어가 빨려나가지 않게 후레쉬로 잘 보면서 찌꺼기만 건져내는 겁니다. 이것도 진짜 거북목 심하게 올 것 같은데 정말 대단하십니다. 사와디캅. 사실 촬영하면서 이 근무자분들이 어떤 분들일까 궁금했거든요. 왜냐하면 일단 농장에 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고 농장 안에 이분들이 거주하는 공간이 다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약간 노예 같은 건가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일단 이분들은 미얀마나 라오스에서 오신 분들이고 정당하게 임금을 받고 일하시는데 한국 돈으로 55만원 정도 받으신다고 합니다. 태국 최저임금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지만 미얀마나 라오스의 최저임금이 15만원인 것에 비하면 3배 이상의 임금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자발적으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분들이시라고 하네요. 그리고 무엇보다 다른 직무에 비해 업무 난이도가 엄청나게 낮아서 이곳에서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으신다고 합니다. 이 친구는 감스트님 조금 닮았는데 조금 귀여웠습니다. 그리고 태국은 농장에 인부들의 집이 있는 게 국룰이라고 합니다. 안 그러면 인부들이 지낼 곳이 없대요. 그리고 더운 날씨에 열악한 것 같지만 차양막도 있고 나름의 이런 꿀템들도 활용하시더라고요. 텀블러는 제 거보다 좋아 보였습니다. 날씨가 너무 더워서 저거 너무 탐나더라고요. 근데 이분들 너무 친절하신 게 촬영 왔다고 하니까 병에 있는 베타들도 직접 다 보여주시더라고요. 잘 보이진 않지만 그래도 그 마음에 감동했습니다. 근데 베타 사이즈가 좀 커서 유리병 입구로 얘네들 뺄 수 있을까 싶었는데 그냥 쑥쑥 빠진다더라고요. 지느러미는 크지만 몸통은 아주 작기 때문이죠. 잘 보면 유리병에 고무줄로 표시가 되어 있었는데요. 이게 베타가 없는 라인을 표기하기도 하고 환수를 완료한 라인을 표기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2개씩 묶여있는 거는 종어들을 표기한 겁니다. 쌍으로 번식해야 해서 이렇게 2개씩 묶어 놓으셨다고 합니다. 저도 이제 둘째가 태어나면 묶어야 돼.
그리고 일과의 마지막은 병을 세척하는 건데요. 단순히 밥 주고 물 갈아주는 게 끝인 줄 알았는데 세척 작업까지 하나하나 다 하시더라고요. 오지랖 부려서 저도 조금 도와드려 봤는데요. 이거 약간 스트레스가 풀리던데요. 진짜 재미는 확실히 있었습니다. 총 쏘는 것 같은 느낌도 좀 들고요. 이거 계속 하시는 이 누님, 아니 동생님, 뭔가 멋있어 보입니다. 다음 단계는 락스 소독입니다. 와, 그냥 닫고 끝내는 게 아니라 락스 소독까지 하네요. 생각보다 엄청 체계적입니다. 대기업 생산 시스템 못지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 막내 친구 아까부터 거의 모든 단계에 다 관여하시던데 대단한 것 같습니다. 한창 일 배울 때긴 하죠. 화장실 가도 되는지까지 물어보던 저의 회사 막내 때가 생각나네요. 이분은 한켠에서 유리병들을 채워놓고 계셨는데요. 사실 처음부터 이 병 밑에 바닥은 어떻게 생겼을까 궁금했거든요. 생각보다 그냥 평범한 보도블럭처럼 생겼네요. 이분들은 아까 썼던 고무줄을 분류하는 작업을 하시네요. 지구 환경을 생각해 자원 재활용에 앞장서는 농장주님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오후 4시가 넘어가면 큰 탱크들도 닦아야 합니다. 와, 근데 이거는 닦은 지 좀 됐는지 묵은 때가 꽤 있네요. 묵은지인 줄 알았네요. 뭔가 제 등이 밀리는 것처럼 시원한 기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따로 또 페트병에 관리하시는 게 있는데 환수도 따로 하고 소금도 넣으시더라고요. 여쭤보니까 저거는 종어라고 하네요. 종어는 저렇게 페트병에다가도 관리하나 봐요. 그리고 오후 5시가 되면 직원들은 칼퇴를 합니다. 놀랍게도 연장 근무는 절대 없다고 합니다. 농장 안에 집이 있어서 퇴근이 없으면 어쩌나 했는데 이런 건 좀 부럽네요. 출근 10초, 퇴근 10초. 좋은 게 아닌 건가? 이게 베타 포장하는 기계인데 이거 작동하는 것도 보고 싶었지만 아쉽게도 타이밍이 안 좋아서 못 봤습니다. 직원분들 퇴근하고 나서 구석구석 구경도 해봤는데요. 놀랍게도 수로에 베타가 있더라고요. 탈출한 녀석이 수로에서 자란 것 같은데 신기한 장면입니다. 이거 쇼츠로 만들어야지. 영상을 이렇게 끝내기에는 아쉽기도 하고 여기까지 봐주신 분들은 진짜 찐팬분들이신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번에 촬영하면서 몰랐다가 알게 된 것들도 정리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근무자분들은 몇 시간 일할까 궁금하실 텐데 이분들의 근무 시간은 8시에서 5시로 우리나라 직장인들과 노동시간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 여성 근무자분들은 너무 동안이라서 미성년자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20대 초반입니다. 그리고 흔히들 물고기는 해를 보고 자라야 잘 자란다고 알고 계시지만 베타 농장에는 지붕이 필수인데요. 그 이유는 베타가 햇빛을 좋아하지 않고 어두운 곳을 좋아해서라고 합니다. 금붕어랑은 좀 다르죠. 그리고 생각보다 농장 바닥과 탱크가 깨끗했는데요. 풍부한 물을 바탕으로 늘 물 청소를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유리병을 막 밟고 다니는데 절대 안 깨질까 싶으시겠지만 실제로는 자주 깨진다고 합니다. 암만 튼튼해도 세상에 영구적인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도대체 이 농장에는 베타가 몇 마리일까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일단 추산이 불가능하고요. 수백만 마리 이상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탱크는 물 색깔이 보리차인데요. 이거는 베타들의 컨디션 조절을 위해 알몬드 잎을 넣은 것입니다. 알몬드 잎을 넣게 되면 pH를 약산성으로 만들어주고 베타의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베타 셀렉은 어디서 하고 영상은 어디서 찍냐 궁금해하실 텐데 이렇게 농장 한켠에 조명과 유리 탱크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는 물벼룩이 초록색 청수에 살고 있어서 당연히 물벼룩도 초록색일 줄 알았는데 이렇게 붉은색이어서 좀 놀랐습니다. 그리고 물벼룩 탱크에 수확을 했냐 안 했느냐를 저 뜰채를 꽂아놓은 거로 구분하신다고 합니다. 진짜 체계적이죠? 그리고 이거 진짜 쓸데없는 정보긴 한데요. 드릴로 청소할 때 빠르게 하려면 드릴을 뺄 때도 버튼을 계속 누르고 있어야 잘 빠집니다. 진짜 스트레스 해소의 최고예요. 마지막은 보너스 영상인데요. 제가 태국을 방문했을 때 미얀마에 지진이 나서 태국의 건물이 무너졌었거든요. 그 당시 양식장도 굉장히 많이 흔들렸었다고 합니다. 농장주님께서 그 당시의 영상을 찍어 보내주셨는데 정말 공포죠. 이렇게 해서 태국의 베타 농장을 살펴봤는데요. 평소 한국에서는 보지 못한 장면들이 꽤나 신기했고 이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분들이 대단하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태국 영상은 태국과 한국을 오가는 금붕어 에이전시의 삶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재미있게 보셨다면 제발 구독과 좋아요, 댓글 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이 남겨주시는 댓글에서 힘을 얻고 영상을 만듭니다. 물뽀. Our hearts beat to the city streets. We began to feel the fire. We rise like tall buildings as the chemicals they take us higher. The night's young. It has just begun as she puts her hand in mine. We wanna chase the night, wanna dance to the light, pull stars from the sky, just two hearts running wild. Never sleep, never stop, as we shout from the top. We're gonna be 200.
hearts running wild. Now the morning is the afternoon. We lay awake in bed. The laughs so loud as the hours pass. We're gonna do it all again. We wanna. 와 미쳤습니다 여러분. 빵 보세요. 와 CIPS란 China International Pet Show의 줄임말로 이런 친구들이 거의 60세트 이상 나왔다는 건데 와 이런 롱핀들 진짜 우리나라에서 보기 정말 힘든 친구들인데 여기 심사위원으로 제가 한글로 줬어요. 아 뭐 상도 받으셨다면서요? 받았어요. 물보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물생활TV의 물보입니다. 오늘은 한국관성어 박람회 30배 규모라는 2024 중국 CIPS 영상으로 인사드립니다. CIPS란 China International Pet Show의 줄임말로 중국에서 개최되는 세계적인 애완동물 산업전시회로 애완동물 용품 및 관련 제품을 다루는 세계 최대 규모의 행사 중 하나입니다. CIPS는 매년 중국 주요 도시에서 열리며 이번에 제가 촬영 갔을 때는 광저우에서 열렸습니다. 강아지, 고양이, 물고기, 파충류 등 다양한 동물과 관련된 용품, 사료, 장비 등을 전시하고 거래하는 중요한 국제 무대입니다. 수족관 분야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많은 최신 제품들과 기술들이 공개되는 곳이죠. 어항, 수조관리 제품 및 장비, 수질관리 기술, 수초와 장식물, 열대어와 희귀어종 등 다양한 아이템들이 전시되는 곳입니다. 이번 CIPS 영상은 크게 두 편으로 이루어질 예정인데요. 오늘은 물고기 품평회 위주의 영상이 될 거고요. 다음 편은 용품과 이벤트 위주의 영상이 될 예정입니다. 먼저 오늘 영상 포인트 짚어드릴게요. 첫째, 한국에서는 듣도 보도 못한 금붕어의 모습과 금붕어 개량 관련 이슈. 둘째, 구피, 메다카, 새우 등 소형어종의 품평회. 세 번째, 우리나라와 전혀 다른 대우를 받는 대형어 수상자들. 네 번째, 금붕어 개량의 문제점입니다. 역시나 빠르게 진행되니 꽉 잡으세요. 물보 금붕어 품평회. 이곳이 세계 최대의 금붕어 품평회 현장인데요. 규모부터가 다르죠. 그럼 이제부터 한국과는 클래스가 다른 대륙의 작품들을 한번 보러 가시죠. 와 미쳤습니다 여러분. 빵 보세요. 와 야 이게 맞는 건가요 이게? 크기 보이죠 크기? 이게 어떻게 금붕어야. 제 손바닥보다 커요. 지금 그 손을 함부로 못 대겠는데 이게 지금 얘가 60번이거든요 그럼 이런 친구들이 거의 60세트 이상 나왔다는 건데 와 확실히 이런 거 보면 금붕어가 찍는 맛이 있어요. 가까이서 한번 보세요. 진짜 예쁘죠? 이 정도 사이즈입니다. 이 정도 사이즈. 와 검은색 난주도 있어요. 진짜 예쁘다. 검은색 난주. 뒤에 저 수위하는 약간 저 스폰서 같은 건가? 아 확실히 좀 저희 구피품평에 협찬해주고 싶은 사장님들 계시면 연락해. 야 뒷모습만 봐도 너무 귀엽다. 옆모습만 봐도 와 색조합도 장난 아니다. 주황색, 흰색, 노란색. 와 얘도 이쁘다. 여기 이쪽으로 약간 난주 라인인가 봐요. 난주 품평회. 근데 얘 수상했나 봐요. 여기 수상한 것 같은데 메달 붙어있는 거 보니까 어마무시하게 크죠. 1등 했어요 얘가? 아 진짜? 메달이 있구나 이게 메달이. 나는 얘가 더 멋있는데? 얘 2등 아니면 3등 같은데 얘는? 뭔가 좀 양아치 같은 느낌도 있으면서 상남자의 모습도 좀 있고. 이것도 이제 여가 시스템 홍보하려고 이렇게 다 오픈을 해놓으셨네. 썬프로 해가지고 이게 여가하고 위에는 애들 건강하게 잘 있고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약간 좀 후원사들이 붙어서 이런 것 좀 적극적으로 해주면은 좀 더 고퀄리티의 대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도 구피 품평회를 해보니까 좀 후원사분들이 좀 도와주시면 훨씬 좋더라고요. 꼬리 긴 거 봐요. 얘가 몇 등 한 거예요? 3등 한 건가? 6등 한 거지 이게? 이거는 약간 어항 바닥재부터 뒤에 백스크린까지 이런 느낌도 괜찮네. 약간 요즘 신축 아파트 느낌. 요 친구들이 이제 3등 했대요. 이런 롱핀들 진짜 일반 동네 수족관이나 우리나라에서 보기 정말 힘든 친구들인데 두 마리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3등을 했대요. 하늘하늘한 게 너무 이쁘죠? 얘는 초콜릿 색깔이네. 근데 온도를 다 29.9도로 맞추네? 온도가 원래 이렇게 높게 맞추는 건가? 보면은 이제 사료 같은 것들도 여기 올려가지고 아마 협찬사들 같아요. 이렇게 해서 사료 홍보도 하시고 대신에 이제 이 대회 주최 측은 어떤 이런 지원을 받았겠죠. 품평회에서는 색의 선명도, 지느러미의 균형, 몸통의 비율 등 여러가지 기준으로 금붕어를 평가합니다. 특히 금붕어들의 색깔은 단순한 유전적 특징이 아니라 사육환경, 먹이, 수질까지 모든 것이 영향을 미치죠. 처음에는 금붕어가 다 비슷하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조금만 자세히 보면 색깔이 얼마나 선명한지, 몸의 라인이 얼마나 매끄러운지 등 차이가 확실히 보이기 시작합니다. 금붕어 한 마리 한 마리가 그들만의 독특한 이야기와 성격을 가진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런데 이런 품평회가 열릴 때마다 생기는 이슈가 금붕어의 개량 문제인데요. 자칫 학대가 될 수 있는 금붕어 개량은 시장 활성화라는 문제와 늘 대립되어 왔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영상 뒤편에서 다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 다음 어종으로 넘어가 볼게요. 여기 보면 수포환도 있어요. 얘가 2등 했나봐요. 와 진짜 크다. 수포환의 색깔도 너무 이쁘게 나왔어요. 빨간 색깔 수포환. 와 대박이다 진짜. 얘는 이제 3등한 친구래요.
아니 그 와중에 저 수포환도 위아래 색깔이 또 다르게 나왔네. 도대체 그러면 1등은 누가 한 거야? 이 친구가 1등이래요. 근데 1등은 얼굴을 안 보여주고 뒷모습만 보여주는데 얼굴 좀 보여줘. 상면으로 보여드릴게요. 와 얘가 1등인가 봐 얘가. 와 수포환 분야 1등. 얘는 무슨 얼굴 3개를 달고 다니는 느낌인데 진짜 얼굴 3개다. 수상은 못했지만 개인적으로 제일 마음에 들었던 수포환입니다. 올블랙의 매력이 장난 아니죠. 이렇게 깔끔한 녀석은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진주린인데 진주린 이렇게 크게 키우기가 쉽지 않잖아요. 우리 한국으로 치면 부안의 양어장 가면은 큰 것들이 있는데 거기도 이 정도 사이즈는 아닌데 와 진짜 큽니다. 진주린 비늘 한번 보세요. 테니스공 하는데 테니스공보다 훨씬 커요. 3등 얘가 진짜 3등. 와 컨디션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지만 한국에서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녀석입니다. 귀엽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유형이 어려울 정도로 개량된 모습이 조금 안타깝긴 하네요. 헤엄을 칠 수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근황을 아시는 분은 꼭 알려주세요. 얘가 진주린 1등이에요? 외계인인데? 야, 이 정도 사이즈라고? 진짜 크다. 미쳤네. 눈이 보일까? 헤엄치는 것 자체도 신기하다, 이 정도면. 와, 가까이서 한번 보세요. 기가 막히죠. 얘 얼굴이 너무 신기한데? 만화 캐릭터 아니야, 이거? 어떻게 이렇게 생겼지? 진짜 신기하다. 뭐 사람 얼굴 같다. 도대체 이런 애들을 어떻게 개량한 건지 너무 궁금합니다. 얘는 이름을 붙여주면 포뇨. 얘는 이제 난주인데 등지느러미가 있거든요. 뭐 난주 중에서 이제 가끔가다 이제 등지느러미 있는 애들이 나오긴 하고 뭐 막 샤크핀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렇게 개량을 한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은 저 등지느러미만 색깔이 빨개요. 어마무시합니다 진짜로. 중국에 워낙 땅덩이가 넓고 농장도 많고 하다 보니까 별별 품종들이 다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대박. 마동석 나왔습니다. 마동석. 떡대 한번 보세요. 떡대 등발 봐봐 등발. 와 거의 1:1 비율이에요. 얘는 수상을 못했네. 근데 이렇게 이쁜 애가 누가 수상한 거지? 이 친구가 1등 수상했대요. 얘도 장난 아니다. 체형이 이게 무조건 크다고 좋은 건 아닌 것 같고 여러 가지 체형이랑 색, 배합, 컨디션 이런 걸 보는 것 같아요. 아예 그냥 압도한다. 얘가 압도해. 얘가 3등 했대요. 붓으로 해가지고 군데군데 칠해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 진짜 살다 별의 별 물고기들이 다 나오네. 와 이런 난주 진짜 키워보고 싶어요. 너무 이쁘다. 정면도 고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약간 괴물 같은 느낌? 진짜 거대합니다. 검은색, 주황색, 빨간색에 이외에도 화금과 주문금 등 거의 모든 종류의 군붕어들을 볼 수 있어서 즐거웠습니다. 구피처럼 군붕어 쪽도 최근에 신품종들이 쏟아져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내년은 또 얼마나 새로운 녀석들이 나올지 기대가 됩니다. 그럼 베타 품평회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거 뭐야? 이거 컴퓨터야? 이게 뭐지? 히트. 온도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 야 양어장용인가봐. 양어장용. 진짜 큽니다. 여기는 이제 베타 품평회장인데요. 와 그랜드 챔피언도 보이고 베타도 조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곳은 베타 품평회장인데요. 베타는 자연적으로 강이나 늪, 논과 같은 고요하고 산소가 적은 환경에서 서식하는 아주 화려한 개체죠. 베타 품평회장 역시 이쁜 베타가 참 많았는데 다만 아쉬운 점은 백스크린이 없고 통 자체가 촬영을 하기 너무 힘든 통이라서 촬영자 입장에서는 좀 아쉬웠습니다. 그럼 수상 개체 위주로 살펴볼까요? 여기는 이제 솔리드 플라카드 분야에서 이제 2등한 친구인데 완전 컴해가지고 뭔가 형체가 막 보이지 않죠. 그림자 같은 느낌까지 들 정도로 검은색이에요. 여기는 이제 자이언트 플라카드 1등한 녀석이에요. 지금 이 룹통 가로를 다 채울 정도로 큽니다. 이게 화면상으로는 못 느끼실 수도 있는데 이 정도면 진짜 큰 거예요. 이 친구도 진짜 크다. 자이언트 플라카. 우리 그 박람회라든가 어디 희귀동물 박람회 뭐 이런 데 가면은 자이언트 플라카들 좀 나오지만 이 정도 크기가 흔치 않거든요. 진짜 크네요. 그리고 이 친구가 그랜드 챔피언 전체에서 1등한 친구인데 크라운테일인 거죠. 얘는 크라운테일인데 이 친구가 이제 1등을 한 것 같습니다. 진짜 전반적으로 좀 검은색을 또 좋아하네요. 중국은 빨간색일 줄 알았는데 이런 검은색 친구들도 수상을 많이 했습니다. 공격적인 성격 때문에 베타는 이런 품평회 때뿐만 아니라 일반 가정에서 사육 시에도 수컷은 단독 사육을 해야 합니다. 싸우는 물고기라는 뜻의 투어라고 부르기도 하며 수컷은 자신의 영역을 철저히 방어하기 위해서 아름다운 지느러미를 펼치고 상대를 위협하는데 이것을 플레어링이라고 합니다. 그럼 신품종이 가득한 메다카 품평회장으로 넘어가 보시죠. 여기 이제 메다카 쪽인데 메다카 지금 막 한창 집계를 하고 이러느라고 다들 이제 메다카 쪽에 이제 수상 개체들 때문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모여 있어요. 메다카도 종류가 정말 많았는데 이거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다시 한번 볼게요. 꼬리와 등지느러미가 굉장히 화려하죠. 국내에서는 못 본 개체인데 정말 신기합니다. 이름은 모르겠지만 꼬리가 아주 풍성한 개체들이 트렌드였습니다. 화려한 구피나 베타는 많이 봐서도 이렇게 화려한 메다카는 처음 보는데 정말 물고기의 개량은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약간 얘는 잉어 같은 느낌이 확 나네요. 비늘도 그렇고. 사실 메다카가 또 작은 잉어잖아요. 포토박스에 넣어놓으니까 더 이쁘게 나오는 것 같아. 이 녀석은 눈빛부터 포스가 엄청난 메다카라서 한번 찍어봤습니다.
그 외에 수십 종의 다양한 메다카들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정말 놀랍게도 이곳에서 메다카를 평가하는 한국 대표 심사위원분들을 만났습니다. 한국의 또 유명한 SNR 대표님께서 여기 심사위원으로 이렇게 메이드 인 차이나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참가하셨어요. 요 저는 중국 사람입니다. 네. 근데 너무 화가 나는 게 메다카 심사가 이제 중국이랑 한국이랑 일본에서 하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중국어, 일본어, 영어. 네, 한국어는 없어요. 그래서 어제 항의를 했거든요. 왜 세 나라가 오는데 왜 한국어를 안 쓰고 영어를 써놨냐. 채점하고 있는데 뭐 중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제 계속 이제 틱톡 라이브 같은 걸로 제 심사 결과지를 계속 찍는 거예요. 빡쳐가지고 제가 한글로 썼어요. 25, 30, 18. 왜 SNL 한국 대표예요? 진짜 궁금해서 이거는. 잘생겨서. 아, 그만큼 약간 아직까지 이제 메다카의 어떤 영역이 좁아가지고 대표할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좀 특이한 게 이 구피 이제 품평회 같은 경우도 그렇고 다른 것도 그렇고 이 반대편 뒤로 가서 심사를 하세요. 심사위원 분들이 앞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저 이제 뒤에 공간이 있어요. 이쪽 보시면은 보실래요? 여기 이 공간으로 가서 뒤에서 이렇게 심사를 하신다고 하십니다. 우리나라랑 좀 다른 면도 있어요. 이런 거에서. 여러분 근데 제가 사과드릴 게 있는데요. 실수로 구피 품평에 찍은 영상을 대부분 날려먹었습니다. 대신 뒤 영상들은 최대한 고퀄리티로 편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빅도살에서 3등한 개체들인데 암수 이렇게 또 같이 있어요. 역시나 뒤에 숨어 있긴 한데 이런 개체들이 또 수상을 했다는 거 여러분들 좀 보는데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네, 소야 개체인데 암컷이 이렇게 큰가? 암수 차이가 거의 3-4배 나는데? 와, 진짜 큰데 이거? 이런 구피들도 나오네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여기 중국까지 어쩐 일이세요? 누구시죠? 저기 슬기로운 물생활TV라고 잘 모르겠습니다. 그 물생활 유튜버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뭐 하러 오셨어요 여기? 그 세계 각국의 브리더분들의 고기를 좀 심사도 좀 해보는 영광을 또 얻기도 하고요. 또 많은 용품들도 또 많이 전시돼 있어서 네. 새로운 용품이 있나 또 찾아보고 그랬습니다. 뭐 상도 받으셨다면서요? 예, 받았습니다. 갑자기 되게 우쭐해 하시네요. 아니요, 뭐 어깨가 네. 사인 너무 낙서 아니에요? 너무 성의 없이 하신 거 아니에요? 사인 맞아요 이거? 좀 칙칙한 것 같아서 네. 제가 좀 약간 피카소 느낌. 안녕하세요 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여기 중국까지 어쩐 일이세요? 구피 대회 참여하고 네. 게스트로 참여하게 됐어요. 수상도 하셨어요? 네네네. 몇 개 정도 하셨어요? 두 개 했어요. 진짜요? 그 정도면 괜찮은 성적인가요? 성에는 안 차지만 이곳은 연예인 팬미팅 현장을 방불케 하는 대형어 시상식 현장입니다. 정말 우리나라와는 다른 분위기죠. 수상자가 거의 연예인급 대우를 받더라고요. 그럼 수상작 위주로 대형어들도 보러 가볼게요. Congratulations. Congratulations to Mr. 여기는 지금 다트니오 아로하나 가오리 뭐 이런 거 아까 타이거피시 맞네. 이런 것들 이제 좀 품평이 하는 데네. 몇 마리면 좀 한번 볼게요. 이 채점을 이렇게 하는구나. 와, 다트니온가? 얘가 타이거피시네. 여기 스폰서들이 이렇게 많다. 우리 바자회도 스폰서가 이렇게 좀 많아야 되는데. 우리 pH랑 네. TDS랑 뭐 이런 거 이제 수치를 다 적어. 와, 미쳤어요. 여기 훨씬 커요, 훨씬. 와. 와, 진짜. 우리 막 구피 같은 거 몇백 마리씩 막 내잖아요. 아라는 진짜 몇백 마리 나온 것 같은데 이거? 진짜 감탄만 나옵니다. 감탄만 나와. 이야. 소형어도 아니고 대형어가 수백 마리가 출품되었는데요. 인구수도 인구수지만 중국의 관상어에 대한 관심과 대우가 어나더 레벨이었습니다. 참가번호 13번. 이거 진짜 칠한 거 아니야? 어떻게 이런 색깔이 나지? 이거 뭐야? 1등한 거예요? 와, 얘가 1등하는 개체래요. 1등하는 개체. 글씨 때문에 가려서 안 보이죠? 얘가 1등한 개체래요. 글씨 때문에 안 보이긴 한다. 여기부터 이제 가오리 품평회장인데 가오리도 출품작이 엄청 많아요. 가오리도 수백 종이 있었는데 저는 이 작고 동그란 녀석이 제일 이쁘더라고요. 동그란 흰색 무늬가 환공포증을 일으키는 게 딱 제 스타일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우리 좋아하는 칠레산 홍어. 홍어요? 네, 이게 국산도 홍어. 국산도 홍어요? 다 상면여가로 이렇게 해놨네. 공간 때문에 이렇게 했나? 상면여가로다가 다 해줬구나. 그 쫄명순에. 예.
그런데 여러분, 금붕어가 언제부터 이렇게 인기 있는 애완동물이 됐을까요? 놀랍게도 금붕어는 100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합니다. 중국에서 처음으로 애완용으로 길러지기 시작했으며 현재는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품종이 사랑받고 있죠. 금붕어 개량은 수세기 동안 인간의 관심을 받아온 주제로 금붕어를 더 아름답고 독특하게 만들기 위해 교배와 유전적 변형을 통해 다양한 품종이 탄생했습니다. 금붕어 품종 중에는 둥근 몸통, 긴 지느러미, 화려한 색깔을 가진 것들이 많으며 이런 외형적인 특성들은 주로 미적인 이유로 선호됩니다. 하지만 이런 개량이 금붕어들에게는 고통스러울 수 있다는 윤리적 문제가 제기되고 있죠. 예를 들어 혹이 너무 커서 시야가 잘 안 보이는 금붕어도 있고 지느러미가 없거나 너무 길어서 유형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많이 있죠. 이와 같은 개량은 금붕어의 자연스러운 생리적 특성을 무시하고 미적 기준만을 중시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더 화려하고 특이한 금붕어를 원하지만 그 과정에서 금붕어들이 겪는 불편과 건강 문제가 충분히 고려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특히 동물 복지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이러한 개량이 금붕어의 생명과 건강보다는 인간의 미적 요구를 우선시하는 행위라고 지적합니다. 결론적으로 금붕어의 외모를 중시한 개량이 그 자체로 흥미롭고 인간들의 구매 욕구를 높이는 것은 맞지만 금붕어들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점에서 비윤리적이며 금붕어의 생명과 복지를 우선으로 고려하는 개량 방식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댓글들이 지금도 간혹 저의 영상에 달리고는 하는데요.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떤지 궁금하네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한 분을 뽑아 스타벅스 만원 기프티콘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마칠게요. 물포. 와우. 와, 여기 사이즈 엄청 크네. 가져 있어. 여러분, 이 작은 새우 한 마리가 중고차 한 대 값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오늘은 대만 정부와 지자체에서 외부로 절대 유출하지 않으려 하는 야외 새우 농장을 온갖 인맥을 동원해서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한국에서 수백만 원씩 하던 애완새우 붐을 일으켰던 실내 고급 새우 농장 2군데와 대만 열대어 산업을 지탱하는 시크리드 농장 1곳, 전 세계로 수출되는 대만의 자라 농장 1곳, 마지막으로 오늘의 하이라이트인 베일에 쌓인 야외 새우 농장까지 이 순서 그대로 알차게 보여드릴게요. 영상 뒤에 나오는 야외 새우 농장이 하이라이트인데 그 전에 꺼버리시면 정말 시간 낭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그들의 숨겨진 비밀 이야기까지 들려드릴게요. 예를 들면 새똥으로 양식을 하는 특이한 방법과 촬영을 허가받는 과정에서 얼떨결에 새우 32만 마리를 사버리게 된 사연, 그리고 세계 최초로 공개되는 새로운 품종의 새우와 그 선별 과정 같은 거 말이에요. 그럼 2박 3일간의 대만 농장 촬영기를 16분 안에 초초초 압축해서 담았으니까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새우하면 식탁 위의 새우부터 생각하시겠지만 대만에서 새우라고 하면 이야기가 전혀 다릅니다. 그런데 구글에 검색해도 시공새우 외에는 야외새우 농장에 대한 영상이 안 나오더라고요. 이거는 무조건 내가 찍어야겠다는 마음으로 2달간 야외새우 농장 섭외에 집착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국제심사위원을 비롯 해외의 다양한 인맥을 이용해도 대부분 촬영을 거절하시더라고요. 야외새우 농장은 지자체의 통제에 따르기 때문에 기술 유출과 환경 관련 이슈들로 외부에 촬영 허가를 안 해준다는 게 주된 이유였는데요. 전화나 인터넷으로는 도저히 섭외가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실내 새우 농장은 섭외가 참 쉬웠는데 말이에요.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하고 제 친구 별다간과 일단 대만으로 출발했습니다. 도대체 야외 농장이 어떻길래 촬영 허가를 안 해주는지 제 눈으로 꼭 확인해야겠습니다. 대만 열대어 농장의 70% 이상이 핀둥이라는 지역에 위치해 있다고 해서 핀둥으로 향했습니다. 저희를 첫 번째로 가이드 해주실 분들은 수이팅이라는 누님 부부입니다. 88년생 중국인이시고 남편분은 대만분이십니다. 띠동갑 이상의 나이차지만 그래도 부부가 함께 새우 농장을 하며 행복한 삶을 누리고 계십니다. 차 한잔 대접받고 바로 비시림프 새우들 좀 살펴볼게요. 마침 밥을 주고 계셨는데요. 이거는 동물성 사료입니다. 동물성 사료는 영양가가 높지만 수질을 굉장히 빨리 오염시키는 단점이 있죠. 하지만 성장이 빨라지고 단백질이 높기 때문에 근육 형성과 회복력에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이거는 식물성 사료인데요. 식물성 사료에는 섬유질과 미네랄이 풍부해 장 건강과 소화에 도움을 주고 탈피 후 껍질 강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농장에서는 식물성 사료 7, 동물성 사료 3의 비율로 급여한다고 합니다.
와 근데 얘는 암컷이라 그런지 엄청 통통하네요. 근데 이거 플라나리아 아닌가요? 초등학교 과학 시간에 뭐 오랜만에 보네요. 새우어항에는 플라나리아에 천적이 없고 먹이가 풍부하다 보니 플라나리아가 자주 생기는데요. 벤다졸 계열의 약품을 써서 없앨 수는 있으나 새우에게 치명적일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관상새우는 정말 다양한 종이 있지만 우리가 흔히 접하는 종은 크게 비시림프 새우와 생이과 새우로 나뉩니다. 생이새우는 비교적 강한 환경 적응력으로 우리가 뒤에서 볼 야외 농장에서 사육이 가능하고 전 세계적으로 가장 대중적인 입문 새우입니다. 반면에 비시림프는 생이새우보다 화려하지만 난이도가 있고 가격대가 매우 비싸서 실내 사용만 가능합니다. 잠시 후 새똥으로 열대어를 키우는 농장과 수로에 사는 괴물들, 세계 최초로 공개되는 새로운 종류의 새우가 공개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그리고 기둥 같은 게 있어서 여쭤보니 저 기둥을 빼서 환수를 하고 옆에 묶어둔 거는 연갈탄인데 pH를 맞추기 위해서 넣어두신다고 하네요. 포장하는 장소도 정리가 정말 잘 돼 있네요. 그리고 축양장 밑에 보면 에어호스와 콩돌이 다 연결되어 있는데 새우를 잡고 선별하는 동안에 새우의 용존 산소량을 유지하기 위해 쓰신다고 합니다. 업무 효율을 위해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축하셨네요. 취미로 하는 해수어항도 있었습니다. 하긴 이런 취미라도 있어야지. 매일 새우만 보면 진짜 질릴 것 같습니다. 바다새우도 있었는데 섹시 쉬림프라고 해서 엉덩이를 흔드는 것 같은 모습이라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하네요. 이곳은 도매상이라 촬영에 특화된 곳은 아니라서 대만 최고의 비시림프 농장인 스카이피쉬로 넘어가 볼게요. 이것이 바로 스카이피쉬라는 곳인데요. 아마 국내에서 물생활 꽤나 해보신 분, 특히 새우판에 발을 한번 들여보신 분이라면 누구나 아시는 농장일 겁니다. 지금은 시장이 많이 죽어 실내 농장은 4명이서 관리하지만 예전에는 직원이 1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저희가 올해 4월 관상어 파충류 박람회 때 이 스카이피쉬 대표님을 가이드해드렸던 인연으로 촬영 허락을 받았는데 여기에 신기한 새우가 많더라고요. 물론 이렇게 새빨간 산타비도 이쁘지만 이거 보세요. I got nightmares in my head, I fear that the thoughts build up until I can't hear, that my mind fills up into a creature and it haunts me somewhere much deeper. 검은 몸에 오렌지색 눈이라니 약간 지옥에서 온 새우 같지 않나요? 이름은 오렌지 아이 블루 타이거 새우입니다. 그 외에도 한국에서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새우들이 많았는데요. 이 녀석은 신품종으로 몸이 투명해서 고스트비라고도 불린다고 합니다. 아이들의 종류나 상태를 보니까 이곳이 왜 대만에서 넘버원이라고 불리는지 알겠네요. 비시림프는 벌새우라는 뜻인데 꿀벌처럼 무늬가 있어서 비시림프라고 불립니다. 한때 우리나라에도 희소성에 기반한 프리미엄 심리와 비시림프가 투자, 재테크 수단이 되면서 한 마리에 800만원 이상 호가하며 새우 열풍이 일기도 했었죠. 다른 어종과 다르게 이 비시림프들은 물을 제대로 잡고 해야 하기 때문에 느림의 미학을 느낄 수 있는데요. 다양한 종류의 이끼가 낀 수조들만 봐도 다른 어종들과는 확실히 다른 종류의 물생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니아들이 보면 놀랄만한 제품도 하나 보이는데요. 바로 아마조니아 소일입니다. 비시림프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마조니아 소일이 원재료 부족으로 생산이 중단되었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평생 쓸 만큼의 아마조니아 소일을 모아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대만까지 이걸 보러 온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스위팅 누님과 스카이피쉬 대표님께 야외 농장도 좀 공개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허가도 받아야 하고 하루만 더 생각을 해보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철수했습니다. 숙소로 돌아와 편의점에서 라면을 먹는데 좋은 소식이 2가지나 전해졌습니다. 스위팅 누님과 스카이피쉬 사장님께서 이틀 뒤에 야외 새우 농장을 공개해주겠다고 하셨고 별다강의 거래처인 대만에서 가장 큰 야외 농장에서도 촬영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새우 농장 사장님들 사이에 한국에서부터 야외 농장을 찍으러 온 저의 이야기가 전해졌고 결국 이분들이 지자체에 몇 가지 조건을 걸고 허가를 받아주신 거죠. 일단 내일 시클리도 농장과 자라 농장을 가봐야 하니 잠부터 자볼게요. 다음날이 밝았습니다. 오늘은 시클리도 농장에 가볼 건데요. 대만의 국제구피심사위원인 안신이 저희를 가이드해줬습니다. 야외 새우 농장을 찍으려고 온 거지만 그래도 시클리도 농장 역시 새우만큼은 아니지만 유튜브나 구글에 공개가 많이 안 된 곳이라서 꽤 설렜습니다. 시클리도 농장의 야외 모습은 이런 모습입니다. 근데 도착하자마자 비가 오더라고요. 최대한 빨리 찍어볼게요. 배 아니야 배? 시멘트 탱크뿐만 아니라 작은 보트 같은 어항에서도 시클리드들이 잘 자라고 있더라고요. 우와. 와, 이거 색깔 진짜 이쁘긴 하다. 와. 화려한 색상의 이 녀석들은 피콕 시클리드인데요. 아프리카 말라이 호수에서 주로 서식하고 수명도 6년 이상으로 긴 편입니다. 수컷의 발색이 공작새의 깃털을 연상시켜 피콕 시클리드라고 불리죠. 와, 여기 사이즈 엄청 크네. 카메라 물어가진 않겠지?
다행히 물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한 가지 아쉬웠던 게 물에 분진이 많고 시야가 좋지 않아서 잘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최대한 이쁜 애들 위주로 보여드릴게요. 와, 빅사이즈. 이곳은 산란장인데요. 덩치가 크고 발색이 좋은 녀석들 중 산란 능력이 뛰어난 녀석들을 담아놓는다고 하네요. 그래 아까 근데 저거 물고기 걸린 거 아니야 저거? 물고기 시체 아니야? 배수구에 물고기가 안 떠내려가고 걸려있는 것도 신기하네요. 그리고 농장 곳곳에는 저렇게 고사리나 모스류들이 많더라고요. 모스? 이게 어디서 났어? 여기. 아 거기 붙어있었어? 사실 한국에서 대부분 유통되는 모스가 대만에서 수입되는 게 엄청 많거든. 아마 한 7-80% 이상? 제가 촬영하고 있으니까 안신이 시클리드를 잡아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 마음이 너무나도 고마웠는데 결국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과거 대만은 시클리드의 왕국으로 불렸으나 현재는 시클리드 농장이 많이 사라진 상태이며 요즘은 중국에 밀려 고품질 소량 생산 체제로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차별화를 위해 정부와 함께 신품종 개발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비가 많이 와가지고 지금 얼른 철수해야 될 것 같아요. 카메라도 젖고 있고 이거 내 비싼 카메라 이거 고장나면 안 되는데. 비가 와서 내부로 들어왔는데요. 내부에도 신기한 게 많았습니다. 아기 시클리드들이 있었는데요. 건강을 위해 끊임없이 물을 순환시켜서 키우시더라고요. 그리고 벽돌 위에 어항을 얹어서 키우는 흔치 않은 장면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 반짝이는 물고기들은 아니지만 이 또한 현지에서만 볼 수 있는 가치 있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낡은 시설 같지만 이렇게 모터와 배관으로 반자동 환수를 하시더라고요. 프레시아로 에어를 넣잖아. 에어야? 사료 세우는 건가? 바로 가는 거. 섞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시클리드 농장은 여기까지 보고 다음 농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점심으로는 대만에서 가장 유명한 족발집을 갔는데 진짜 맛있었습니다. 한국이랑 족발 맛이 똑같더라고요. 그리고 밤에는 신기한 농장을 가봤는데요. 조금은 무서운 곳이었습니다. 잘하다. 진짜? 잘하다. 잘하다. 여기 못 나가? 저기 나왔다. 오 다시 들어갔다. 어디? 나만. 여기가 진짜 무서웠던 게 밤이라서 수심도 전혀 모르겠고 또 여기저기서 뱃머리 같이 생긴 게 수십 개가 두더지 잡기처럼 나오니까 너무 무섭더라고요. 아 깜짝이야, 이것도 뭐야? 옆에는 자라들이 내부로 들어갈 수 있게끔 통로가 보였는데요. 건물 안으로 들어가 보니 자라 산란장이 있더라고요. 이미 많은 자라들이 알을 낳아놨습니다. 밖에랑 연결. 아 밖에 있다가 알라로 여기 들어오는 거네. 오 난다. 우와. 알 낳는 거야? 방금 또 한켠에는 알을 부화시키는 부화장도 있었는데요. 박스에 모래를 깔고 알을 넣어놓으면 깨어난 자라들이 빛을 따라 알의 빨간 상자로 떨어지는 자동 시스템이라고 하네요. 뭔가 여기서 뭔가 나오나 봐. 대만도 한때 자라 수출 강국이었으나 현재는 중국에 밀려 남은 농장 수가 몇 개 안 된다고 합니다. 아기 자라도 만져봤는데 너무 귀엽더라고요. 영화 소프트 생겼잖아. 아직 물진 않네. 그리고 저녁으로는 스카이피쉬 사장님이 사주신 스테이크를 먹고 내일 촬영을 준비해봅니다. 드디어 마지막 날이 밝았습니다. 오늘은 제가 대만에 온 목적을 이루는 날인데요. 바로 야외 생이새우 농장을 찍는 날입니다. 그것도 무려 3군데나요. 저는 사실 새똥으로 열대어를 키우는 곳과 신품종 핑크새우가 제일 궁금한데 일단 가보시죠. 먼저 스위팅 누님의 야외 농장입니다. 제가 스위팅 누님에게 야외 농장 찍는 게 저의 평생 소원이었고 야외 농장 하나 찍겠다는 일념으로 대만까지 왔다는 등 감성을 건드리는 말을 많이 했는데 이 부분이 스위팅 누님의 마음을 움직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곳이 야외 농장인데 태풍으로 폐허가 되었더라고요. 그래도 온 김에 최대한 많이 보여드릴게요. 일단 장화를 신어봅니다. 아 근데 지금 보니까 제 신발에 빵꾸가 났네요. 신발 협찬 기다릴게요. 근데 사실 협찬이 문제가 아니라 여기 지붕도 다 날아가고 고무대야에 있던 새우들도 다 날아갔다고 하시더라고요. 협찬은 이분들이 받으셔야 될 것 같네요. 죄송합니다. 물론 자세히 보면 이끼에 붙은 새우들이 보이긴 하는데요. 그래도 제대로 채집해서 보여드릴게요. 새우 양식은 간단합니다. 이런 검은색 비닐 재질을 물 위에 띄워 놓으면 새우들이 거기에 붙습니다. 그리고 그걸 들어 올려 수확하는 거죠. 좀 더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와.
아니 근데 이 생이새우 농장이 진짜 가성비가 좋은 게 그냥 탱크에 풀어놓고 있으면 바퀴벌레처럼 알아서 불어나고 질병 위험도 적고 손도 많이 안 가고 심지어 그냥 이런 것만 띄워놓으면 알아서 새우가 달라붙어서 수확도 너무 쉽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농장을 여러 개씩 하고 반 오토로 돌려버린다고 하네요. 야외 새우 농장을 찍다 보면 정말 다양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블루벨벳. 와. 가재 있어. 저거 뭐야? 가재? 가재 왜 있지? 이렇게 갑자기 가재가 나오기도 하고요. 집게가 있는 다른 종류의 갑각류가 나오기도 합니다. 또 이렇게 그물을 기어올라 탈출하는 새우들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곳곳에 우렁이 알이 정말 많았습니다. 우렁이는 교미 후 체내 수정을 하고 암컷이 이렇게 수면 위에 알을 붙이는데요. 이는 포식자와 수질 변화로부터 알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수로에도 새우들이 정말 많았는데요. 배수구에 망을 씌워놔도 치비까지는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어릴 때 탈출해서 살아남은 녀석들이 이렇게 많아진다고 합니다. 잘 보면 올챙이들도 꽤 보이고 몰리나 구피들도 많이 보입니다. 많은 새우 농장들을 다녀보니 농장마다 시아노박테리아가 정말 많았는데요. 다른 곳에서는 이게 골칫덩이일지 모르지만 여기서는 새우와 우렁이의 아주 좋은 영양 공급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굳이 제거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그리고 야외 하우스도 보여주셨는데요. 내부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우렁이 알이 여기도 엄청 많네요. 그리고 밥은 이렇게 대충 뿌려주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야외 양식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해 하실 텐데 한겨울에도 비교적 따뜻한 기후 때문입니다. 1월에서 2월에도 평균 기온이 10도에서 18도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충분히 키울 수 있겠죠. 그리고 어항에 비가 쏟아지는데 pH나 수질에 영향을 줘서 새우가 타격을 입는 게 아닌가 걱정이 됐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농장 주변은 바나나 나무가 많았고 바로 옆은 돼지 농장이었습니다. 돼지 소리가 어찌나 시끄럽던지 잠깐 들어보실래요? 우리 스위팅 누나는 옆에 돼지 농장 사장님과도 친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곳은 물이 24시간 끊임없이 순환되는데요. 100% 지하수를 써서 물값은 걱정이 안 되고 다만 모터로 물을 끌어올리기 때문에 전기세가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럼 폭탄주 한 잔 얻어먹고 다음 농장으로 넘어가 봅니다. 땡큐. 지금 가는 곳은 대만에서 가장 큰 규모의 야외 새우 농장인데요. 촬영을 허가받는 과정에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새우 32만 마리를 저희가 사게 됐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이번 영상에 할인 이벤트로 사용하겠습니다. 대만에서 가장 큰 농장답게 아까 스위팅 누님의 농장보다는 규모가 훨씬 커 보였는데요. 진짜 특이한 게 일부 탱크 위에 새장들이 있더라고요. 도대체 새장이 왜 새우 탱크 위에 있을까 했는데 새똥으로 새우와 구피를 키우고 계셨습니다. 메추리 키우면서 바닥에 이제 똥이 떨어지잖아. 그걸 이제 밥으로 계속 쓰는 것 같아. 근데 놀랍게도 구피들 상태가 꽤 좋은데요. 실제로 동남아시아에서는 닭똥으로 사람들이 먹는 물고기를 양식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여기도 새장 밑을 보면 바닥이 다 뚫려서 수로로 빠져나가는데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오폐수 처리를 해야 해서 이런 방법은 불법일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농장에서도 일부 어항만 취미로 이렇게 하는 거지 99%의 탱크는 사료를 먹여 키운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여쭤봤는데 새우와 구피는 잡식성이고 새똥에 많은 양분이 있기도 하고 주식은 사료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하시네요. 그 와중에 수로에 새똥 먹고 자란 알비노 나비비파들 보이시나요? 아마 다른 찌꺼기들을 더 많이 먹었겠지만 왠지 새똥을 먹어서 그런지 좀 남다른데요. 이 밖에도 농장 주변의 수로에는 이름 모를 다양한 어종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새우의 선별은 이런 틀을 통해 진행되는데 통별로 철망의 크기가 달라서 원하는 크기의 새우를 선별할 수 있었습니다. 와, 나이스 시스템. 사실 생이새우는 키워 올리는 것보다 이 선별하는 게 진짜 일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선별은 정말 쉽지 않은 영역인데요. 몇 년만 해도 거북목과 시력 감퇴를 경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선별 직원들의 월급은 110만원 정도 되고 한 명의 직원이 시간대별 혹은 날짜별로 여러 농장에 순환 근무를 한다고 합니다. 근무 시간 대비하면 대만의 법적 최소 시급 정도를 받는 거라고 하네요. 무슨 선별을 할까 했는데 크기가 작거나 올챙이 등의 다른 생물들을 걸러내거나 기형 개체를 빼낸다고 합니다.
그렇게 선별이 된 개체들은 선별 바구니에 담기고 수출 혹은 도매로 나가기 전 미리 수량을 맞춰서 판매 그물로 들어갑니다. 주문이 들어오고 그때서야 몇 마리인지 카운팅하려면 힘드니까 미리 1000마리 단위로 구분해 놓는다고 하네요. 그런데 갑자기 미스팅이 나오더라고요. 날씨가 더워서 지하수를 뿌려 온도를 순간적으로 낮추는 작업이라고 합니다. 다음 행선지는 2일 전에 실내 공장을 공개해 주셨던 대만 최고 새우 업체인 스카이피쉬 야외 농장입니다. 대만의 새우 농장 70%가 최근 5년 사이에 망했다고 하는데 스카이피쉬만큼은 계속해서 승승장구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곳에 온 궁극적인 이유는 세계 최초의 핑크새우가 개량되고 있다고 해서인데 과연 볼 수 있을까요? 마침 직원분이 저희 보여주겠다고 핑크새우를 잡고 계시네요. 와, 근데 저거 잡기만 해도 파상풍에 걸릴 것 같은데 녹슨 칼이 저기 왜 있는 거지? 아무튼 직원분께서 핑크새우를 잡아서 보여주시려고 하는데 숨이 많이 차 보이십니다. 근데 편집하다가 안 건데 이분 입이 왜 이렇게 빨가신지 좀 미스테리네요. 이거는 이 녀석이 현재 개량 중인 핑크새우인데요. 아직 고정이 완전히 되지도 않았고 발색도 만들어지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완전히 완성이 되면 또 얼마에 판매가 될지 너무 궁금합니다. 그리고 밖의 여왕은 6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물을 빼고 청소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농장하시는 분들 특징이 꼭 이렇게 옆에다가 새우 외에 물고기를 취미로 하시더라고요. 심지어 펜슬피쉬도 보이네요. 구피도 보이고요. 아마도 남는 게 공간이다 보니 편하게 취미생활 하시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오, 거북이다. 짧지만 길었던 2박 3일의 여정 속에서 저는 단순히 새우를 본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땀과 열정 그리고 한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때는 작은 몸집의 새우가 수백만 원에 거래되며 사람들의 욕망을 흔들기도 했지만 오늘 이 대만의 농장에서 본 모습은 조금 달랐습니다. 이곳의 새우들은 돈이 아니라 농장주들의 삶을 지탱하는 힘이었고 또 하나의 문화였으며 세대를 잇는 희망이었습니다. 아마도 진짜 가치는 가격표에 적힌 숫자가 아니라 그 생명을 지켜내는 사람들의 손길 속에 있는 게 아닐까요?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물뽀! Our hearts beat to the city streets. We began to feel the fire. We rise like 자연음료요? 와. 뭐지 이게? 농담이 아니고 물보다 물고기가 훨씬 많아요. 농담이 아니라 진짜 이 정도면 진짜 거의 학대인데 이거는 진짜. 예? 바퀴벌레가 있다고요? 곤조바퀴벌레. 지금 눈도 못 뜬 애들이 다 생먹이로 나가는 거네. 이거 수족관 가면 월요일 날이나 볼 수 있는 광경인데 이게 물 관리 어떻게 하지 그때서? 와. 바로 베타포장의 달인들인데요. 손이 정말 빠르셨습니다. 와, 무슨 화원 같다. 열대어를 키우는 취미는 중국인들에게 단순한 애완동물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자연과의 교감, 행운과 풍요로움 등 문화적 상징으로 받아들여지죠. 이런 문화의 중심지라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방촌시장인데요. 중국 방촌시장은 광둥성 광저우시에 위치한 대형 도매시장으로 열대어와 다양한 수족관 관련 용품을 전문적으로 거래하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이곳은 중국 내 열대어 시장 중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며 다양한 어종과 수족 관련 제품들을 매우 합리적인 가격에 대량으로 판매하죠. 방촌시장은 매니아들 뿐만 아니라 전세계 수출입 업체들이 모두 방문하는 장소로 중국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수산물 및 애완동물 시장입니다. 오늘은 중국의 청계천으로 불리는 방촌시장을 탐방해 볼 건데요. 동물학대 논란부터 국내에서 보지 못한 충격적인 장면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포인트 크게 4가지입니다. 첫째, 지하철 1호선을 방불케 하는 과밀 사육이 가능한 이유. 두 번째, 사료 뷔페, 생먹이 뷔페 등 조금은 끔찍한 4가지 판매 방법. 세 번째, 한국에서는 절대 못 보는 중국 금붕어의 크기. 네 번째, 틱톡을 이용한 판매 등 한국과는 다른 판매 방법과 테라리움을 비롯한 기타 어종들. 이렇게 4가지인데요. 그럼 빠르게 출발합니다. 꽉 잡으세요. 물뽀! 과밀 어항과 학대. 만약 여러분이 지하철로 출퇴근하신다면 이 영상을 보시면서 PTSD가 올 수도 있습니다. 뒤에서 중국 방촌시장의 여러 특징들을 설명드리겠지만 시각적으로 가장 자극적인 특징은 바로 과밀 축양이었습니다. 우리 흔히들 농담할 때 물보다 물고기가 더 많다라는 표현 쓰잖아요. 여기는 과장이 아니라 정말 어항 안에 물보다 물고기가 더 많습니다. 근데 더 어이가 없는 건 그렇게 축양해도 죽은 물고기가 하나도 안 보이고 물이 너무나도 맑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나요? 정말 이곳은 물고기 밀도가 출근길 지하철 인구 밀도보다 더 높은 것 같은데요. 출퇴근길 김포 골드라인이나 지하철 1호선을 보는 것 같네요. 지하철 문 열리면 몸부터 비집고 들어오는 아저씨 생각나서 PTSD 오네요. 좀 내리고 탑시다.
지금 이 녀석들은 혈액무인데요. 웃고 있는 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 도와달라고 외치는 것 같습니다. 방촌시장의 과밀 사용 문제는 관상어 애호가 동물복지 단체 사이에서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방촌시장을 독특한 관상어 문화와 다양한 품종을 접할 수 있는 중요한 시장이라고 평가하지만 과밀 사용 문제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하는 사람들도 많죠. 특히 좁은 공간에서 수많은 물고기가 밀집해 있는 모습은 동물학대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이는 물고기들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제적으로는 동물복지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도 많이 나오면서 최근에는 물고기들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일부 상인들도 과밀 사육을 줄이려는 움직임이 서서히 생겨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렇게 유지하는 게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바로 순환식 환수 방법 때문인데요. 겉으로 볼 때는 물이 고여있는 것 같지만 24시간 물이 순환하면서 새물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냥 물이 흐르는 계곡에 있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좁은 데서 물고기가 배설물을 배출해도 계속해서 새물이 들어오니까 축양이 가능한 거죠. 다만 이 방법의 단점은 엄청나게 많은 양의 물이 필요하다는 건데 지하수를 주로 쓰기 때문에 물값은 별로 안 든다고 하네요. 농담이 아니고 물보다 물고기가 훨씬 많아요. 농담이 아니라 진짜 과장된 게 아니라 물고기가 훨씬 많아요. 물보다. 난주, 과밀 이 정도면 진짜 거의 학대인데 이거는 진짜 이게 어떻게 물이 이렇게 맑지? 너무 신기하네. 자연스러운데요? 와 미쳤다. 뭐지 이게? 이게 봐서 완전 감이. 와 미쳤다. 특이한 판매 방법. 여기도 이렇게 파네. 이게 뭐야? 이 소분 우리나라는 이제 소분법 때문에 이런 거 안 되잖아요. 얘는 뭐 이렇게 뭐 베스킨라빈스도 아니고 저울때도 어려워요. 저기도 있네. 근데 이거 뭐 섞어서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우리나라와는 다른 판매 방법이 4가지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 특징은 사료 비폐입니다. 사료 소분이 불법인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중국은 사료를 소분해서 판매할 수 있었는데요. 심지어 이 사료들을 본인 기호에 맞게 퍼서 저울에 잰 다음 가지고 가더라고요. 우리나라 야채 코너 같은 느낌도 있고 베스킨라빈스 같은 느낌도 있었습니다. 국내에서는 볼 수도 없고 봐서도 안 되는 진풍경이었네요. 바퀴벌레인가 봐요. 응? 바퀴벌레가 있다고요? 건조 바퀴벌레. 아로하나 이렇게 모양 있는 거 보니까 아로하나나 대형종. 예 미니플라운들 바퀴벌레 주나 보다. 냉장이다 냉장. 드라이도 있네요. 냉장? 아 냉동 먹이들 이렇게 파시는구나. 여기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광고도 이렇게 하고 냉동 먹이들 파네. 두 번째는 생먹이 뷔페입니다. 지금 보이는 개구리와 갓 태어난 생쥐들은 반려동물로서 분양되는 것이 아니라 대형어나 파충류의 생먹이로 판매되는데요. 역시나 여기서 원하는 마리수만큼 퍼서 그람수로 계산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대형어나 파충류에게는 꼭 필요한 식사겠지만 우리나라였다면 논란이 될 수도 있었을 법한 그림이네요. 지금 눈도 못 뜬 애들이 다 생먹이로 나가는 거네. 쥐 같은데 쥐 새끼들 이게 다 생먹이 아니야 이게. 사실 미꾸라지 생먹이까지는 우리가 또 익숙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뭐 발톱개구리나 이런 쥐들 이런 게 이제 또 다 생먹이로 가나봐요. 얘는 좀 컸다. 얘도 좀 컸다. 이것도 다 생먹이네요. 세 번째 특징은 봉지 판매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무인 아이스크림점 봉지 도둑이시라면 이 장면이 설레실 겁니다. 지난번 홍콩 찬역 때 많이 본 그림인데 여기도 역시 봉지에 담아서 진열해 놓으시더라고요. 아쉽게도 봉지 안에서는 순환식 환수도 안 돼서 물고기한테는 안 좋은 방법일 것 같네요. 이거 수족관 가면 월요일 날이나 볼 수 있는 광경인데 택배 밀려가지고 여기 봉지에다 이렇게 다 해놔가지고 가져가시나 보네. 여기도 역시나 비닐에다가 이렇게 바로바로 그냥 가져가게끔. 엔젤이 이렇게 한다고? 근데 되게 커요 이거. 와, 이 정도 사이즈의 엔젤을 이렇게 한다고요? 이 좁은 공간에 나름 진짜 구성을 잘 해놓으셨다. 야. 그런데 수초시장으로 넘어가던 중 특이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바로 베타 포장의 달인들인데요. 손이 정말 빠르셨습니다. 참고로 영상 촬영은 허락받았습니다. 옆에는 포장해야 하는 그리고 포장 완료한 베타들이 수백 마리가 있었는데 거의 공장 같은 느낌이네요. 저보고 이거 포장하라고 하면 몇 일은 걸릴 것 같은데 이분들은 반나절이면 다 하시겠죠? 그 옆에 직원분은 틱톡에 올리실 베타 영상을 찍으시더라고요. 저도 몇 종 찍었는데 보여드릴게요. 네 번째는 수초 판매 방법입니다. 방촌시장은 수초 판매 방법도 특이했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중화해서 판매하거나 아니면 밀폐된 통에 넣어서 습한 상태로 많이 판매하잖아요. 중국 시장은 계속해서 물을 뿌리면서 판매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유지해야 수중화가 쉬워진다고 하네요. 근데 물값이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아마 지하수를 써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방촌 수초 시장에 가면 하루 종일 스프링클러를 가동하는 신기한 모습을 볼 수가 있으니 피부가 건조하신 분들은 한 번쯤 가서 미스팅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귀엽다 이거. 비누 같다 비누. 비누 같네. 야 이거 수초시장이야? 수초시장 장난 아니네. 했는데 저건 또 뭐지? 아니 이게 놀랍지도 않다 이제는. 대륙의 클라스.
만약 여러분이 마동석 같은 어깨 형님한테 어깨빵 당하신 적이 있다면 PTSD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주인 아저씨 주무시는 건가요? 많이 피곤하셨나 보네. 방촌시장에서 대륙의 클래스를 보여주는 장면이 있었는데요. 바로 중국 금붕어의 크기였습니다. 낮잠을 주무시는 사장님 몰래 종어 힘이 확실해 보이는 대왕 금붕어를 찍어봅니다. 처음에는 주인 아저씨 깰까봐 긴장했었는데 엄청난 크기의 금붕어에 압도되어서 긴장이 금방 풀려버리더라고요. 앞, 뒤, 옆, 위, 아래 다 크죠? 이 정도면 따로 PT를 받는 걸까요? 이게 바로 대륙의 클래스인가 봅니다. 근데 이거보다 훨씬 크고 신기한 금붕어들도 있었는데요. 그 녀석들은 다음 편인 중국 관상어 박람회 편에서 보여드릴게요. 이거 보니까 제가 그동안 키웠던 금붕어들은 그냥 애기였네요. 틱톡과 잠자는 사장님들. 많은 사장님들이 오프라인보다는 틱톡인지 뭔지 모르겠는 라이브 방송으로 판매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생각보다 장비가 아주 전문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대놓고 주무시는 사장님들이 정말 많았는데요. 중국 물생활 시장 역시 불경기를 피해가지 못했고 수족관 손님이 굉장히 많이 줄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폐업하는 가게들도 늘었다네요. 예전에는 발 디딜 곳 없을 만큼 사람들이 붐볐었는데 물생활 유튜버로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테라리움. 방촌시장에는 테라리움만 전문으로 하는 손재주의 초고수가 있었는데요. 작품 하나하나가 정말 실제 같았습니다. 와. 이 돌계단 만든 거 봐. 야, 디테일 보소. 야, 이 정도 규모는 처음 보는데? 와. 이 손오공 조팔계 이런 건가 보다. 근데 진짜 크다. 한 4잔은 돼 보이는데. 진짜 공굴 표현한 거 좀 봐. 나올 것 같다, 그죠? 되게 손오공 모양도 있고. 이렇게 큰 작품을 디테일하게 표현해내는 게 가능한가 싶었는데요. 양산형으로 여러 개를 막 만드는 게 아니라 작품 하나하나에 집중해서 주문 제작을 받고 디테일에 초점을 두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장인의 마인드와 실력에 감탄만 나왔습니다. 중국 하면 뭐든지 일괄적으로 찍어내고 무조건 크게 만든다는 편견이 있었는데요. 이 가게를 보고 그런 생각이 다 사라졌습니다. 이날 날씨가 너무 더웠는데 테라리움 덕분에 정말 제대로 힐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다 너무 잘 해놓으셨다. 감탄만 나옵니다, 이거. 기타 어종. 방촌시장에는 거북이의 종류도 엄청났습니다. 마타마타 이렇게 큰 거 처음 봤어요. 여기 다 이렇게 거북이들 이렇게 판매하고 계시네. 이게 바로 거북이 전문점에서는 이렇게 다 양동에다가 이렇게 파시네요. 뱀목거북인가? 네, 뱀목거북. 여기 가격 써있어요. 26,800? 팔이 내 손만이. 와. 진짜 크다. 무슨 뭐 피라미 성체 사이즈네, 알지? 방촌시장에는 대형어의 비중이 굉장히 높아서 아로하나 분양샵이나 관련 용품샵도 정말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어디 아로하나 양식장 아니면 이 필체에 쓸 일이 있나 근데? 와, 이런 뜰채도 파네. 많지는 않아도 해수어샵들도 꽤 많이 보였습니다. 살아있는 거 아니야, 사람? 와, 사람 이런 색깔 처음 봤어. 문어 같다. 다 이 썸프 올리고 조절하는 거잖아, 이거. 이 사이즈 보세요. 사이즈 엄청 크다. 진짜 크다, 사이즈. 와, 한국에서 본 적 없는 사이즈. 디스커스들도 정말 많았는데 대만이나 홍콩과는 다르게 마음껏 찍게 해주셔서 좋았습니다. 중국답게 붉은색 계열 디스커스가 많았고 전체적으로 퀄리티도 좋았습니다. 일본에서 생태계 파괴종이라 불리는 비파들도 가득했고 우파루파가 무슨 식재료처럼 담겨져 있어서 좀 놀랐습니다. 바가지로 그냥 퍼서 주더라고요. 이거 진짜 식재료인가? 아, 여기 참나 전문이야? 참나? 뭔가 나름 이제 전문적인 걸 많이 하시네. 분야를 가지고 참나 전문, 플라원 전문. 여기도 다 참나인가? 네, 다 참나요. 와, 참나 매니아신가 보다. 방촌시장 총정리. 방촌시장에서는 열대어뿐만 아니라 해수어, 관상어, 잉어, 곰붕어, 메기 등 다양한 어종들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수집된 희귀한 어종도 찾아볼 수 있어 수족관 관련 종사자나 매니아들이 이곳에서 여러 특이한 종을 발굴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열대어를 키우기 위해 필요한 수조, 필터, 조명, 약품 등 각종 수족관 관련 제품들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용품은 최신 기술이 적용된 제품부터 간단한 저가형 제품까지 다양하게 판매되며 특히 도매상들이 이곳에서 대량 구매를 통해 다양한 수족관 관련 비즈니스를 이어가고 있죠. 방촌시장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매우 저렴한 가격입니다. 도매형 시장으로서 대량으로 제품을 구입하는 상인들은 상당한 가격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소비자들도 소매점에서 구입하는 것보다 저렴한 가격에 여러 어종과 용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특히 수출을 목적으로 한 국제거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중국 내뿐만 아니라 아시아, 유럽, 북미 등지의 여러 국가로 제품이 공급됩니다. 중국은 열대어 및 관상어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방촌시장은 그 중에서도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장은 여러 국가와의 무역과 수출입을 통해 글로벌 관상어 시장의 허브로 자리 잡았으며 여러 외국의 바이어들도 이곳
이곳을 방문하여 거래를 성사시킵니다. 중국 내에서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유럽, 북미 등지로 다양한 어종이 수출되며 해외 수입 업체들도 방촌시장에 방문해 대량의 수족관 용품과 어종을 구매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방촌시장은 단순한 거래시장 이상의 문화적인 중요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열대어와 관상어 문화는 상당히 오래된 전통이 있으며 방촌시장은 이 전통을 이어오면서도 현대적인 트렌드를 접목한 중요한 공간이죠. 이렇게 해서 오늘은 중국의 방촌시장을 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한국의 30배 이상 큰 규모라는 중국 관상어 박람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물뽀! 이거 펌프랑 뭐 종류가 진짜 많네. 약간 그 수족관 하시는 분들은 여기 와서 그냥 도매 떼가고 뭐 이런 거 하셔도 되는 것 같아요. 여기 베타 포장하신다. 와, 베타 샵인가 보다. 우와, 베타 샵 너무 좋다. 여기도 있나봐요. 무슨 신주? 이게 뭐야? 근데 진짜 펌프 쪽이 많은데요, 펌프 쪽. 그러네. 거의 펌프, 뭐 여과기. 맞네. 저것도 여과기랑 이런 거. 신주. 브루와 업체인가봐요. 아는 업체예요? 네. 일선? 리선? 뭐라 하지? 브루와들인데 여기 보면 그죠? 그러니까 브루와 이런 거. 뭐가 영어 뭔지 몰라서. 그러니까 우리 봐 이거 브루와들 이런 것들 옷이 같으네요. 이 물방에서나 쓸 법한 양어장에서 쓸 법한 사이즈. 양어장은 거의 여기서 이런 데서 쓰는 건가 보네. 이렇게 조개 같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판매하시나 보다. 샘플로 해가지고. 얘가 펌프. 이 브랜드네. 아쿠아 블루라는 브랜드. 이게 지금 막 조명도 있고 소일도 있고 많네. 아쿠아 블루. 조명네. 기포기도 있고. 모터 이런 건가? 이런 거 이제 여과제도 있네. 대형어 여과제. 이렇게. 우와. 여긴 플라워 원샵이구나. 플라워 원샵. 우와. 플라워는 진짜 많다. 슈가 글라이더네, 진짜. 우와. 이게 좀 다채롭네. 그러니까 파충류들하고 비어디 드래곤들도 좀 하시는 것 같고. 이쪽에. 저는 지금부터 2박 3일간 태국의 금붕어 에이전시와 함께 지낼 건데요. 10년째 태국 시골 마을을 돌아다니며 한국으로 금붕어를 보내는 금붕어 수입상은 도대체 어떤 삶을 살고 있을지 밀착 취재해보겠습니다. 금붕어 국제대회 현장은 물론 한국에서는 볼 수 없는 금붕어들의 사육 환경과 태국에서만 볼 수 있는 이국적이면서도 짠한 금붕어 수입상의 삶까지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제가 촬영 갔을 때 태국에 대지진이 일어났었는데요. 진짜 이때 한국으로 못 돌아올 뻔했는데 이 이야기도 해드릴게요. 수많은 해외 촬영을 다녀봤지만 혼자 출국한 적은 이번이 처음이었는데요. 길치 중에 길치인 저는 상당히 무서웠습니다. 그래도 36살 두 딸아이 아빠인 물보는 쫄지 않고 기내식도 먹으며 씩씩하게 다녀왔습니다. 비행기에서 먹는 맥주 맛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밤 10시가 넘어 공항에 도착했고 택시를 타고 2시간 정도 더 들어가서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너무 늦은 밤이라 일단 잠부터 자볼게요.
어제는 밤이라서 몰랐는데 숙소가 정말 좋더라고요. 아주 조용한 시골에 휴양하러 온 기분이었습니다. 해외 왔으니까 컵라면과 햇반도 먹어주고요. 촬영 준비도 좀 해보는데 와, 비율이 이게 맞는 건가요? 거의 오등신인데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태국에서 금붕어를 고르는 남자 이필재라고 합니다. 아 반갑습니다. 그러면 뭐 농장 같은 데 가시는 거예요? 농장을 가서 고기를 고르고 있고요. 그런 모습도 오늘 좀 볼 수 있나요 그러면? 아, 그럼요.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가보실까요 그러면? 네네네. 운전석이 반대네요 태국은? 네, 반대예요. 안 헷갈리세요 이런 거? 처음에는 굉장히 헷갈렸거든요. 한국에 돌아가면 반대 차선으로 가기도 하고. 몇 년 계신 거예요 태국에? 10년 됐고요. 1년에 절반 정도를 태국에서 거의 머무니까. 뭐 내비를 안 찍고 가시는데 어딘지 알고 가시는 거예요? 아, 그럼요. 여기 자주 가는 농장이니까. 진짜 시골길이요. 첫 번째로 방문한 금붕어 농장은 꽤나 큰 규모였는데요. 물소리와 새소리가 너무 좋더라고요. 잠깐 들어보실래요? 정말 놀랐던 게 금붕어 한 마리당 면적을 굉장히 넓게 키우시더라고요. 이렇게 넓게 키워야 금붕어를 건강하고 크게 키울 수가 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보던 유리어항의 과밀 금붕어들과는 많이 다르죠. 유명한 농장이니만큼 세계 각국의 바이어들이 이미 금붕어들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이런 틀 안에 놓고 금붕어를 고르기도 하지만 금붕어는 한 마리 한 마리의 특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유리어항에서 하나하나 꼼꼼하게 골라야 합니다. 참고로 저분은 대만에서 유명한 금붕어 브리더이자 심사위원이십니다. 그리고 본국으로 전송할 사진이나 영상도 이렇게 다양한 각도에서 찍어야 하죠. 이렇게 해외에서 손님들이 오면 직원들은 바빠집니다. 마음에 드는 금붕어가 나올 때까지 골라야 하기 때문이죠. 지난번 베타 농장 영상 때도 말씀드렸지만 농장의 노동자분들은 대부분 미얀마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금붕어가 이쁜 금붕어일까요? 추비라고 네. 그 카즈 이 브리더의 약간 트레이드 마크예요. 보면은 이렇게 바디가 굉장히 동그랗고 얼굴이 이렇게 유독 이 사이즈 대비 커요. 큰데 이렇게 육혹이 잘 발달이 돼서 귀엽고 측면도 이런 동그라면서도 아주 예쁜 그런 모양새를 나타내줘요. 이 커브수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금붕어들은 이게 굉장히 고와요. 얼굴이 특히 사람들이 좋아하는 대칭도 맞고 이 쉐입도 곱고 유형까지 좋으면 거의 대회에 출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퀄리티인 거죠. 진짜 뚱뚱하다. 비늘도 이렇게 자개처럼 굉장히 예쁘고 이게 가장 핫하면서 와. 아주 예쁜 아이인데 슈퍼춥이라고 국내에선 불리고요. 와. 볼륨감도 굉장히 크고 와. 키우는데 굉장히 오래 걸리고 키워 올리면서 도태되는 개체가 거의 200마리 가까이 돼요. 계란이에요, 계란. 네? 사료가 아니라 계란이에요? 네, 이게 계란인데 이게 빨갛잖아요, 색깔이. 네. 아스타크 산틴을 첨가시켜가지고 계란찜을 만든 다음에 얘네들한테 조금씩 급여를 하면 프로테인 함량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볼륨도 굉장히 크게 빵빵하게 잘 자라고 계란을 계속 먹일 수는 없고요. 시간대별로 주는 편이에요. 해를 받으면서 키우면 얘네한테 더 좋을까요? 발색이 더 강화되죠. 이렇게 녹조가 생기잖아요. 네. 약간 밑에 바닥에 이끼들이 빨리 생기는데 그걸 뜯어 먹으면서 이제 그 검은색도 좀 더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효과를 주죠. 햇볕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발색 강화에. 역시나 농장답게 물이 상시로 공급되고 있었고 일정 수위가 되면 이렇게 밑으로 물이 빠져서 흘러나가는 자동 시스템으로 수질 관리를 하시더라고요. 한편 한국으로 가지고 갈 금붕어를 제법 진지하고 꼼꼼하게 고르고 있는 이필재 사장님입니다. 다 고르신 거예요? 열대어 시장이 좀 어려운데 굉장히 많이 고르셨네요. 사장님은 안 어려우신가 봐요. 저도 물론 어렵죠. 열심히 하려고 그거 가지고 한국 가서 열심히 또 분양을 해야죠. 와, 이걸로 이제 고르는 건가 봐요. 선별하는 건데 딱딱하다 이게. 방충망 재질이네, 방충망 재질. 선들어서 넣는 용도로도 쓰고 네. 고기를 이제 청소할 때 여기 탱크랑 여기랑 섞이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약간의 임시 저장 장소로도 쓰고. 물이 다 어디서 오는 걸까요 이게? 이게 지하수예요. 정부수로 이걸 하게 되면 금붕어 단가가 훨씬 세지죠. 맛이 안 되죠. 저기서 샤워도 하시네요 저렇게. 저분들은 일하는 사람이죠. 아 이게 이제 발색 올라오게끔 하는 거예요? 아스타크 산틴이라고 붉은색 소재를 섞어서. 이렇게 첫 번째 농장 촬영을 짧게 하고 이번엔 조금 다른 농장으로 가봅니다. 사장님들이 되게 잘해주시네요 사장님한테. 잘해주신 지 오래됐으니까 10년째 이렇게 자기 집처럼 오잖아요. 가족 같은 그런 느낌으로 이 브리더들한테 구매력 있는
힘 있는 모습을 자꾸 보여줘야 되는 게 중국 그 대자본이 들어오면서 태국의 금붕어 시장의 80%를 중국 사람들이 다 가져가요. 와. 그럼 그 80% 안에 좋은 고기가 많이 있겠죠. 저는 그 중국 그 판매자들 셀러들하고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친구들보다 빠르게 움직여야 되고 국내 그 금붕어 매니아분들이 눈이 굉장히 높아지셔가지고 저보다 더 높아요. 또 국내에서도 경쟁해야 되지만 또 중국 셀러들하고도 경쟁을 해야 되고. 그렇죠. 이게 안에서 치이고 밖에서 치이고 저는 그 양쪽으로 다 치이죠. 분쟁 같은 건 좀 없어요? 아, 분쟁도 물론 있죠. 물고기가 바뀌어서 오나요? 뭐? 저한테 그런 행동은 못해요. 근데 그런 걸 다 착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아서 가끔은 이달에 이 농장에서 정말 예쁜 금붕어들이 많이 나오고 또 가끔은 저 농장에서 또 예쁜 애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면 저는 또 저쪽에 있는 농장을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농장 친구가 서운해하죠. 그런 트러블은 정도는 있죠. 이번에 도착한 농장은 작은 소규모 농장입니다. 작지만 바로 옆에 농장주의 집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큰 농장부터 작은 농장까지 좋은 금붕어를 찾기 위해 시골 마을 곳곳을 돌아다니는 게 필재 사장님의 일입니다. 해질 무렵 도착한 이곳에는 잠자리 한 마리와 분수대 그리고 아기 금붕어들이 반겨주네요. 해질녘이라 그런지 더 이뻐 보입니다. 그리고 태국의 대부분의 농장에는 이런 기도 드리는 공간도 있었습니다. 소규모 농장이라 그런지 탱크의 모양부터 다르죠. 탱크가 세수대야처럼 동그란 게 대부분이었고 네모난 탱크들도 앞전 농장과는 다르게 수위도 높지 않고 좀 다릅니다. 그리고 아직 만들어지고 있는 탱크들도 있나 보네요. 마침 밥 시간이었는데 무슨 시골 개들 밥 주듯이 대충 뿌리시네요. 자세히 보니까 알테미아였네요. 근데 이게 여기서는 소고기 값보다 비싸다고 합니다. 비싸도 이렇게 잘 먹으니까 줄 수밖에 없겠네요. 농장을 구경하는 사이 어느새 본업 모먼트 나오는 필재 사장님. 농장주에게 금붕어를 구매하고 계십니다. 영상을 밴드 같은 데 올리는 거예요? 그렇죠. 코에 이렇게 화방이 또 있잖아요. 또 손님들이 또 좋아하세요. 탱크에 들어가셔도 돼요? 아, 네네. 제가 4일 전에 와서 이미 셀렉을 마친 아이들이고요. 한국에 다음 주에 들어갔는데 인형 같고 특히 여성분들이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들이에요. 이런 스타일도 있고 짱구 같은 블랙, 화이트, 레드 세 가지 색깔이 이제 들어간 이런 케이스고 눈도 이렇게 좀 까맣고 얼굴도 귀엽고 얼굴이 이렇게 약간 어눌하게 생겼으면서 아주 귀엽습니다. 그리고 깔끔하게 얼굴이 떨어지는 아이들이 흔치는 않죠. 너무 귀여워서 굉장히 좋아하실 거예요, 사람들이. 전 세계인들이 다 좋아해요. 근데 많지가 않아요, 이런 스타일들이. 농장 옆에는 커다란 연못이 있었는데요. 정말 특이한 게 태국의 농장 옆에는 항상 이런 연못이 있더라고요. 자세히는 모르지만 농장에서 흘러나오는 물들이 이 연못으로 흘러나가는 것 같습니다. 저 안에는 어마무시한 크기의 구라미들이 있는데 수중 카메라를 안 가지고 와서 그 모습들을 찍지는 못했네요. 내일은 야간 촬영까지 해야 해서 농장 촬영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가끔가다 이제 손님들이 와 여기 나와서 이런 일도 하시고 자유롭게 지내시고 부러워요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사실 저는 여기서 외국인이에요. 속마음을 털어놓지를 못하고 혼자서 그냥 제가 혼자 끙끙 앓는 것들이 굉장히 많고 제일 힘든 게 뭐세요 그러면? 이렇게 열심히 골랐는데 사람들이 외면하거나 알아주지 않을 때 반대로 또 완판되고 막 이러면 기분 좋으시죠? 그런 기분 좋죠. 그런 희망과 그런 좋은 에너지로 다음번에 또 와서 또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사는 거니까요. 저녁에는 태국에 있는 스시집을 다녀왔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맛이 좋고 가성비도 나쁘지 않더라고요. 프랜차이즈 스시집이라 그런지 아주 깔끔했습니다. 호텔에 있는 헬스장에서 가볍게 운동을 하고 첫날 일정을 마감해봅니다. 시골이라 그런지 역시 아침 풍경과 공기는 너무 좋습니다. 아침은 가볍게 빵과 커피로 대신합니다. 식사 같은 거는 주로 어떻게 하세요? 길거리 음식들이 보통 한국 돈으로 2,000원 내외 그런 금액들이 많고 보통 그런 데서 식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편의점이 잘 돼 있어요. 중국은 1년에 2번 정도를 생산할 수 있다고 하면은 태국은 1년에 4번 이상을 생산을 하죠. 그래서 태국 브리더들은 판매가 잘 되는 브리더들은 부자가 되고 금붕어 역사를 보면 중국이 400년, 일본이 200년, 태국은 몇십 년 안 돼요. 몇십 년 안 되지만 그 전 세계 오란다라는 그 금붕어 종류를 트렌딩하고 있죠. 지금 거의 1시잖아요. 오후 1시. 지금 한 몇 도 정도 되는 거예요, 온도가? 37도가 나왔고요. 네. 체감 온도가 40도 가까이 되는 거죠. My name is Prem, owner from Nana Goldfish Farm. Nice to meet you. You are owner. Yeah.
So you are rich man. No, very rich man. 이곳은 나나골드피쉬라는 동장인데요. 나나골드피쉬는 우리나라의 프림이라는 이름으로 더 유명합니다. 저희 채널에도 이 프림 근무원은 몇 번 나온 적이 있었죠. 근데 여느 농장과는 다르게 집도 그렇고 차도 그렇고 굉장히 부자이신 것 같더라고요. 감사하게도 집에도 초대해 주셨는데요. 여러분들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오늘은 여기서 야간까지 촬영해 볼게요. 그럼 가볍게 농장 금붕어들 좀 볼까요? 달걀 같은. Your favorite. 진짜만 있네 여기는. 와우. Red tiger. Red tiger. It's for competition. 오, 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랑 알들이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다 색깔이 이렇게 까맣잖아요. 네. 수정이 다 된 거예요. 곰팡이 피는 나이가 생기면 그게 옆으로 번져서 수정된 알을 다 망가뜨리기 때문에 이렇게 메틸렌 블루로 그걸 막아주는 거예요. 잘 보면 꼬리도 있어요. 보면 여기 꼬리 나왔죠. 이렇게 부화된 아이들은 치어 탱크에서 자유롭게 자라며 이 빨간색의 다프니아라는 물벼룩을 먹고 자랍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나면 이렇게 크죠. 아 진짜 어리다. 1 month. 응. 아 1 month. 근데 체감 온도가 40도가 돼가니까 너무 목마르고 그 외에도 힘든 점이 많더라고요. 네, 태국에서 일하시면 이렇게 벌레한테도 좀 자주 물리세요? 많이 물리죠. 이런 데를 많이 타고 다니기 때문에 개미들이 아 이런 데 타고 다녀요?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이게 올라와서 막 물고 가고 그래요. 어디 가시는 거예요? 이게 프림 집이요. 집에 들어가세요? 집에 들어갔는데 가사도우미분이 시원한 과일과 음료를 주셨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야간 촬영이 있어서 점심 좀 먹으면서 쉬어볼게요. 태국에 와서 그 브리더들한테 한국인들이 이런 스타일을 좀 좋아하고 올해는 트렌드가 좀 바뀌어서 이런 컬러들을 좀 더 많이 선호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 친구들이 저하고 대화가 되고 저를 또 신뢰하는 브리더들은 그런 스타일대로 좀 만들어주는 편이에요. 반년 뒤에 1년 뒤에는 또 그런 스타일이 또 나오고 또 저는 와서 또 그런 아이들을 더 많이 고르고. 점심은 농장주님이 사주셨는데 제가 동남아 음식을 잘 못 먹어서 양식을 사주셨습니다. 느끼하지만 정말 맛있었어요. 태국에는 길거리에 강아지들이 정말 많았는데요. 태국은 불교 국가로서 길거리 강아지들을 해하지 않고 먹이도 주다 보니 들개가 많다고 하네요. 가끔은 사람을 공격하는 아이들도 있어서 조심하셔야 합니다. 나나 농장에서는 단순히 금붕어만 키우는 것이 아니라 육지 거북이들도 브리딩하고 계셨는데요. 아 더워서 다 이렇게 자는구나. 물 먹는구나 이렇게. 한국에서도 먹나? 우와 잘 먹는다. 리트리버인가? 리트리버인가 보다. 아 귀여워. 그 외에 강아지들까지 진짜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저런 생활이었습니다. 어느새 날이 어두워지고 농장에는 세계 각국의 심사위원들이 모였습니다. 왜냐하면 내일이 금붕어 품평회가 있는 날이거든요. 오랜만에 만나서 어색할 법도 한데 어제 만난 것처럼 편안해 보입니다. 이것이 어른들의 사회생활인가? 야간 촬영이 반가운 건 저뿐만이 아닌 것 같네요. 벌레들이 미친듯이 몰려옵니다. 한편 이 늦은 시간에 농장 인부와 함께 어디론가 가는 농장주님. 오늘은 가끔 있는 야간의 금붕어들을 촬영하는 날입니다. 사이즈 게 있죠. 크다. 굉장히 크죠? 네. 좀 16, 17cm 이상 나오겠네요. 이 정도 크기를 전복 사이즈라고요. 와, 지금 야간에 채집하는 것 같네요. 크다. 이런 아이들은 어령이 보통 1년이 넘는 아이들이고요. 이렇게 키우는데 수만 마리의 치어 중에 결국엔 요게 4-5마리 정도 나와요. 요만큼까지 키워 올리는데. 어두운 밤 쨍한 조명 아래 금붕어는 어떤 모습일지 궁금해집니다. 지금은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프림 농장 야간에 와서 네. 수조에서 유형 상태라든지 이런 거 좀 확인을 하면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쨍한 조명 아래서 보니까 시멘트 연못일 때랑은 또 다른 느낌이네요. 로즈테일 오란다라고 불리우는 그 프림 개체이고 특징이 있다면 컬러가 굉장히 좋아요. 이런 화이트에 블랙 들어간 패턴은 화이트 타이거라고 하죠. 그리고 저녁도 초대받았는데요. 대리석으로 이루어진 집도 좋았지만 무려 삼겹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쌈장과 김치가 있더라고요. 알고 보니 사모님께서 한국 문화를 정말 좋아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둘째 날 일정을 마치고 내일 금붕어 대회를 위해 일찍 숙소로 향합니다. 안 더우세요? 여기 태국에서 일하시면? 엄청 덥죠. 저희도 몇 번씩 먹는데 네. 한 일주일 정도 네. 여파가 가요. 입맛이 없고 몸이 좀 아프고 시원한 데 들어가도 몸에서 막 열이 난다든지 물을 많이 타죠. 태국 물은 파는 생수에 석회질이 많이 들어있어요. 거의 70% 이상 함량이 돼 있어서 편의점에 가서 물을 사셔도 잘 고르셔야 돼요. 갑자기 무서운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지사제가 있어요. 아 지사대가 있어요? 강력한 지사제를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이곳이 금붕어 국제대회 현장인데요. 전 세계의 다양한 브리더들이 금붕어들을 출품했습니다. 필재 사장님과 어제 봤던 심사위원들이 진지하게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랑은 사뭇 다른 모습이네요. 재밌는 게 다수결로 베스트 금붕어를 고르기도 하더라고요. 태국의 관상어가 유명한 이유는 크게 3가지인데요. 첫째는 저렴한 물가 덕분에 대량 생산에 유리합니다. 미얀마 직원들의 월급이 55만원 밖에 안 될 정도로 생산비가 낮아서 대량 번식에 유리하죠. 또한 열대기후 덕분에 연중 양식이 가능합니다. 이는 특히 구피, 베타, 플라워원, 디스커스와 같은 열대어에 유리하며 덕분에 품종 개량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죠. 또한 관상어 산업은 태국의 경제 전략 산업 중 하나입니다. 태국 정부는 관상어를 고부가가치 수출 품목으로 지정하고 활발한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죠. 덕분에 태국의 작고 큰 농장들은 모두 합치면 수백 개가 넘습니다. 관상어 수출량 또한 세계 5위 안에 들며 미국, 일본, 중국, 유럽, 한국 등입니다. 지금 열리는 대회 역시 정부에서 지원하는 대회죠. 그나저나 이쁜 금붕어들 다 모였네요. 한국에서 이번 8월에 열리는 관상어 박람회 때도 금붕어 품평회가 열리는데요. 필재 사장님께서 주관해서 진행을 하시는데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난주는 기본적으로 많이 보는 게 서비스예요. 등 라인하고 꼬리가 등 라인보다 위에 올라가면 안 되고 이 등 라인과 꼬리 라인이 일직선으로 딱 일치해야 돼요. 살짝씩 말리거나 휘면 안 돼요. 칼라는 맨 마지막에 보는 편이에요. 굉장히 좋은 개체예요. 굉장히 스탠다드 이 형태를 갖추고 있고요. 무지개처럼 이렇게 스무스하게 곱죠. 금붕어 외에도 베타들도 품평회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구피들도 품평회가 진행 중이었는데 심사 중이라 가까이 가서 찍을 수는 없어서 줌을 좀 땡겨봤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품평회가 진행 중이었는데 화려한 시클리드과 물고기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저는 그 중에서도 이 플라워원이 가장 이뻤습니다. 입술에 짜장 묻힌 것 같지 않나요? 머리에 혹도 엄청나게 크고 진짜 퀄리티가 좋네요. 구경하다 보니 어느새 점심시간이네요. 점심 좀 먹고 올게요. 그 코로나 때는 아프리카 빼고 거의 다 보내봤어요. 많은 나라의 금붕어를 보내봤는데 일본 분들은 어두운 컬러만 좋아해요. 근데 한국 분들은 또 밝은 컬러만 좋아해요. 그럼 농장에 가서 고기를 고를 때 신이 나는 거예요. 밝은 컬러와 어두운 컬러를 구분을 하고 일하기가 굉장히 수월하고 재밌었죠. 점심은 감사하게도 대회 주최 측에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근데 현지 음식은 입맛에 잘 맞으세요? 아니요. 김치찌개 엄청 먹고 싶어요. 생각보다 맛있게 드시네요. 심사하면 배고파요. 점심을 먹고 시상식까지 하며 오늘 필재 사장님과의 일과가 끝이 났습니다. 안녕하세요. 불보님 태국에까지 오시고 고생 많이 하셨거든요. 항상 그 슬기로운 문생활 유튜브 채널 사랑해 주시고요. 응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가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지금 큰일 났습니다. 지금 태국 지진이 발생해가지고 공항이 폐쇄됐어요. 제가 지금 10분 뒤에 출발해야 되는데 공항 이착륙이 다 폐쇄됐다고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죠? 이때 진짜 모든 대중교통이 폐쇄되고 기차, 신호등까지 교통 자체가 다 마비가 되었었는데요. 지진 하나에 도시 전체가 이렇게 마비가 될 수 있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저는 다행히 대회 주최 측에서 제공해주신 밴을 타고 공항으로 향했는데 40분 거리가 3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어쨌든 다행히 비행기가 연착만 되고 취소는 안 돼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3일간의 태국 밀착 취재 어떠셨나요? 금붕어를 한국으로 들여오기 위해 어떤 사람들은 땡볕 속에서 하루 종일 농장을 들고 밤늦게까지 조명 아래에서 금붕어를 바라보고 때론 언어도 잘 통하지 않는 사람들과 몸으로 대화하며 거래를 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엔 단순한 금붕어 수입상이 아니라 생명 하나하나에 진심을 다하는 이 필재 사장님이 있었습니다. 화면 너머로 보이지 않는 수많은 노력과 시행착오 그리고 책임감이 이 영상을 통해 조금이나마 전달되었길 바라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슬기로운 물생활TV는 물생활의 세계를 조금 더 깊고 진하게 그리고 따뜻하게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로 응원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물보 태국의 유명한 그 탑 브리더 BP맹이라고 해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미스터 천이고 굉장히 유명한 친구예요. 핸섬 가이, 핸섬 가이. 핸섬. Hello everyone, all of Korean goldfish lover. You will visit Thai soon. Thank you. สวัสดีครับผมอันยองอาเซโย 필리핀 베스트. 나이스 미츠. 나이스 미츠. 굉장히 많이 타셨어요. 네, 뱅크가 많이 도축이 되는데 카메라로 사진 찍기 때문에 체류 시간이 길어요. 6시간, 7시간 한 번 나가면 그러다 보면 굉장히 힘들고 뭐 선크림 같은 것도 바르세요? 얼굴은 바르고요. 여기는 아무것도 안 바르고 태닝이 잘 됐나요? 그러네요. 자연 태닝이네요. Never sleep, never stop. As we shout from the top.